도와줘요, 객강맨! 바로 객강남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객강남님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명불허전 아니겠습니까?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을 정말 떡밥 회수를 잘 하시면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이죠.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객강남님도 닉네임을 객강맨으로도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개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객강맨. 아니, 너무 이상해. 자꾸 듣다 보니까. 네. 도와줘요, 객강맨. 이거 나쁘지 않나요? 약간 펩시맨 느낌도 나고. 펩시맨이요? 저는 네, 펩시맨이 펩시맨 뭔지 모르겠는걸요? 아유, 그러시지 마세요. 어차피 네.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저 MZ거든요? 저도 MG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저도 MG에 속하더라고요. 애 아빠인데. 펩시맨이 뭐지? 검색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네, 펩시맨 기억 잘 안 뭐더라. 나죠? 네. 자,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될지 아주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들은 얘기예요. 한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은데 사연 내놓으라고 막 몇 살 전부터 제가 사연 좀 내놓으라고 막 그랬더니 그러다가 이제 술 한잔 먹으면서 그런 얘기하다가 요즘 범죄 이런 게 많잖아요. 그만 범죄. 그 얘기하다가 궁금한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야, 왜 귀신들은 만약에 이렇게 누가 자기 해코지해서 죽은 사람들은 왜 귀신에 대해서 복수를 안 해? 그런 얘기가 잘 없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예. 그리고 얘가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들었던 얘기예요. 오. 야, 귀신도 복수한다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것도 한 4년? 좀 최근 얘기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가지고 이제 죄 짓고 살지 마시라고. 맨날 무서운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교훈 좀 드리려고. 아유, 아니요. 다들 죄 객강남님의 짓고 살지 이야기에서도 마시라. 다 교훈이 있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네. 자, 그러면 맞습니다. 바로 객강남님의 이야기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객강남이에요! 요번 얘기도 똘비가 겪은 얘기고 한 4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똘비가 그때 이제 술 한잔 먹으면서 얘기해 주는 게 4년 전에 똘비가 회사 그만두고 아는 형님이랑 같이 잠깐만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날도 이제 그 사업체 갔다가 한 오후 4시? 5시쯤에 퇴근해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대요. 차 타고. 거의 집에 다 왔을 때쯤에 사거리에서 신호 받아가지고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대요. 좌회전하려고. 이렇게 있는데 대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쿵 하고 누가 차를 박은 거예요. 신호 대기 중인데. 되게 세게 박힌 거 아니고 그냥 살짝 쿵 이런 느낌 나길래 그래서 일단 내려서 봐야 되잖아요. 비상 깜빡이 켜고 차문 열고 내려가지고 뒤로 가봤대요. 맨 처음에 하는 게 내 차 어떤가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쓱 봤더니 뭐 끓긴 자국도 없고 파인 것 같지도 않고 괜찮더래요. 그러니까 살짝 부딪힌 거죠. 완전. 차 괜찮네. 그리고 그 차가 그 당시에 같이 사업하던 형이 빌려준 차였대요. 되게 연식이 오래된 H사에서 만든 스포츠카 있죠. 투스카니? 예, 그 얘기해도 되나요? 왜 안 될 이유가 있나요? 예, 투스카니 센 노란색. 네. 연식 되게 오래된 차잖아요. 4년 전이면은. 그 차니까 어차피 똥차기도 하고 뭐 내 차도 아니고 형이 막 범퍼카처럼 타고 다니라고 빌려준 차라서 그리고 뭐 끊긴 데도 없으니까 그래도 일단은 운전자분은 봐야죠. 괜찮다고 말은 건네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갔더니 보통 사고가 나면은 그리고 자기가 사고를 냈으면은 내려서 죄송하다고 하든가 괜찮으시냐고 물어보든가 그게 예의잖아요. 근데 똘비가 차 괜찮은지 확인하고 있는 와중에도 안 나오고 가만히 차만 세워놨더래요. 이래가지고 그냥 이제 가가지고 창문을 똑똑똑 두드렸대요. 나오시라고. 저기 좀 나오세요 이랬더니 가만히 있더래요. 이게 썬팅이 까맣게 돼 있어갖고 안이 아예 안 보이더래요. 그리고 또 해가 질 한 5시쯤이니까 한 번 또 똑똑똑 두드리니까 문을 여는 게 아니고 창문을 살짝 내리더래요. 그 운전자가. 뭐야 이러고 있는데 웬 마스카라 되게 진하게 한 탱한 눈만 딱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여자분인 거죠. 운전자분. 근데 문을 열고 내린 것도 아닌데 창문을 일단 내렸으면 눈은 마주쳐야 될 거 아니에요. 죄송하다고 하려면은 이것도 예의는 아니긴 하지만은 가만히 앞만 보고 있더라. 퀭한 눈으로. 얘가 화가 나잖아요. 근데 또 문을 벌컥 열어가지고 이렇게 뭐 할 순 없고 저기 내려보시라고 사고를 내셨으면은 나와서 보셔야죠. 차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이랬더니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앞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 퀭한 눈으로.
화가 나니까 얘가 좀 내려보시라면서 계속 창문을 똑똑똑 두드리는데 계속 그 여자분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고, 아이 뭐 정말 경찰 불러야 되나 이 생각하고 있는데 뒷자리에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웬 중저음의 남자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누가 타 있나 이러고 그 좁은 틈 사이로 이렇게 봤더니 웬 남자 실루엣? 얼굴은 안 보이는데 뒷자리에 남자 실루엣 같은 사람이 보이고, 이렇게 무릎에 여자 애기들 보면은 신는 빨간색 구두 있잖아요, 반질반질한 거. 그걸 딱 신은 다리가 이렇게 보이고, 아빠 무릎인지 뭐 아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딱 앉혀있더래요, 남자분 무릎에. 그래갖고 저기 동승자분 계시냐고 이렇게 똘비가 얘기했더니, 저희 와이프가 운전을 했는데 지금 저희 딸이 아파가지고 병원 가는 중이라고. 그래갖고 마음이 좀 급해가지고 당황해가지고 그런 것 같다, 죄송하다고 이렇게 사과를 하시더래요. 그러시구나. 애 아프면 그럴 수도 있지, 마음이 급하니까. 그러고 있는데 일단 뭐 보험 처리를 하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차는 괜찮지만은. 그래갖고 보험 처리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똘비가 이랬더니 그 남자분 그 중저음 목소리가 여보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가만히 있다가 여보 이러니까 뭐 부스럭부스럭 찾는 것 같은 이런 소리가 들리더니 한 몇 초 뒤에 명함 하나를 쓱 내밀더래요, 그 창문 사이로. 그러면서 쓱 내밀면서 뒤에서 남자분이 저희가 지금 급해서 그런데 병원에 빨리 가야 돼서 딸 때문에 나중에 보험 다 접수하시고 여기 제 명함이니까 여기로 연락 달라고, 정말 죄송하다고 선생님. 이렇게 받고 좀 찝찝하긴 해도 차가 멀쩡하잖아요, 자기가 박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블랙박스도 다 찍혔을 거고. 가시라고, 알겠다고. 그래갖고 이렇게 먼저 출발했대요, 차가. 죄송하다고 하면서. 자기도 이제 출발하고. 그래갖고 집에 이제 온 거예요. 오고 나서 저녁에 씻고 집에서 TV 보면서 하다가 아까 사고 생각이 떠올라서 일단은, 그리고 뭐 자기 차가 아니니까 일단 한번 전화나 해보자, 명함 받은 거. 전화를 했대요, 한 8시쯤에. 전화를 딱 했더니 없는 번호래요. 거기 찍혀있는 번호를 했는데. 뭐야 이거? 딱 봤는데 이게 회사 명함이라고 하더라고요, 받은 게. 그러니까 회사 명함이니까 회사에 연락해보면 되겠지. 이게 뭐 명함을 업데이트를 안 했나 보다, 번호가 바뀌었는데. 그날 근데 8시잖아요. 보통 회사는 다 퇴근했을 시간이니까 내일 아침에 걸어봐야지 이러고 잔 거예요. 딱 이렇게 자고 아침에 일어났대요, 한 7시쯤에. 갖고 이제 회사 보통 열 때가 한 9시쯤이니까 평일이니까 9시쯤에 딱 회사에 전화를 해봤대요. 회사 전화는 받더래요. 뭐 어딥니다 이렇게 전화를 받더래요. 혹시 거기 대리 누구 계신가요? 이랬더니 잠시만요 이러더니 어디 뭐 연락 돌려보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더니 그런 분은 안 계신데요 이러더래요. 당했구나. 와, 진짜 짜증나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이러고서 끊었대요. 이게 화가 나는 건 둘째치고 괘씸하더래요. 내가 박은 것도 아니고 자기 딸내미 병원 간다 해가지고 내가 배려해줘가지고 이렇게 해줬더만은 명함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해줬더만은. 그리고 얘가 전화한 목적도 수리 안 해도 괜찮다고, 걱정 마시라고 요 전화를 하려고 한 건데 괘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불이 나게 가가지고 형님 차에 블랙박스 SD카드를 빼가지고 후방에 찍혔는가 보려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괘씸하니까. 그래가지고 SD카드 빼가지고 가게 출근하면서 회사 컴퓨터를 본 거예요, 사업장 컴퓨터로. 그 형님이 출근해 있으니까 같이 본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형님한테, 형님 차니까 일단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아니 그러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지. SD카드 안 그래도 가져왔다고, 이거 확인하고 찍혀있는 거 보고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그래가지고 알겠다 이러고 형님이랑 같이 봤대요. 후방 카메라 찍힌 거 있는지 보려고. 봤더니 선명하게 찍혀있더래요. 번호판에 다 찍혀있고 자기들 얘기하는 것도 다 찍혀있고. 됐다, 경찰에 신고하자 이래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카메라가 계속 찍히고 있잖아요. 찍히고 있는데 얘가 좌회전하면 바로 자기 집 오피스텔이니까 이렇게 이제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차가 뒤에서 똑같이 좌회전해가지고 따라오더래요, 그 박은 차가. 급하게 병원 간다고 직진 차선 갔던 차가. 뭐야 이 차? 병원이 하긴 뭐 좌회전해서 가는 곳일 수도 있으니까 별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그 차가 그렇게 급하다고 하던 차가 얘가 지하주차장 들어가면은 천천히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천천히 들어가고 있는데 계속 찍히는데 이 차가 갓길에 이렇게 경고등 깜빡이 켜놓고 이렇게 주차를 해가지고 가만히 있더래요. 그게 찍혀 있더란 거예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뭐 지금 열받는 거는 받고 나서 가짜 명함을 준 거니까 그냥 대충 넘어갔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경찰서에 신고할 거라고. 그랬더니 야 그거 신고하고 이러면은 한 2, 3일 걸리지 않겠냐? 이러니까 뭐 그렇겠죠? 똘비가 그런 거예요. 네. 그럼 뭐 기다리지 말고 자기가 경찰 아는 형님이 있대요. 자기 고등학교 선배인데 그 형님이 교통계 쪽이니까 여기 너 사고 난데 너희 집 앞 아니야? 거기 관할이래요. 그 형님. 그러니까 이 형님이면 바로 다이렉트잖아요. 이 형님한테 내가 연락해 놓을 테니까 지금 가서 신고하라고. 시간 괜찮은데 내가 물어볼 테니까. 네. 아, 알겠다 이러고 이제 똘비가 출발한 거예요. 그 서로 경찰 형님 만나러 갔더니 이렇게 나와 계시더래요. 경찰서에. 그래갖고 SD카드 주고 그 영상을 확인한 거예요. 그 경찰분이. 그러니까 이제 확인하고 이거 뭐 금방 된다고. 번호판에 다 찍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조회해가지고 얘는 이제 금방 올 거라고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기다릴까요? 이랬는데 아 그래도 혹시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으니까 용무 보고 오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만약에 그 사고자분 오시면은 연락 준다고. 그냥 그때 오면 된다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자기는 이제 용무를 본 거예요. 그리고 점심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대요. 그 경찰 형님 분한테. 그 운전자분 오셨다고. 잘 됐다고. 지금 바로 가겠다고. 밥 먹고 간 거예요. 경찰서에. 갔더니 그 경찰분이 또 나와 계시더래요. 담배 한 대 피시면서 계시더래요. 똘비 네. 기다린다고. 그 운전자분 오셨냐고. 오셨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들어갔는데 경찰서 보면은 조사 이렇게 하잖아요. 마주보고. 거기 간이의자 같은 거 진짜 왜소한 여자분이 바짝 말라가지고 가디건 진짜 어두침침한 옷 이렇게 입고 다리를 떠는데 달달달달달달 계속 떨면서 진짜 초조한 모습 있죠. 달달달달 떨면서 자기 손톱을 아가자가자가 계속 씹어먹고 있더래요. 저분인가? 근데 얼굴을 모르잖아요. 눈만 봐가지고. 저분인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경찰 형님이랑 같이 하는데 경찰 형님분이 이분이라고 탁 얘기하니까 그분이 탁 쳐다보는데 그 눈이더래요. 그 쾌한 눈 마스카라 꺼멓게 해가지고 아 이분 맞다. 일단은 눈이 너무 이미지가 각인돼 있는 눈이니까 아 이분 맞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옆에 앉아가지고 맞은편에는 경찰 형님 앉아가지고 조사를 했대요. 진술도 하고. 아니 이렇게 하시면은 뺑소니로 처리된다고. 이거 왜 가짜 명함을 줬냐.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고개만 숙이고 달달달달 다리만 떨더래요. 손톱 계속 물어뜯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경찰분들도 어쩔 수가 없대요. 그거는. 왜냐면 묵비권은 법적으로 보호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답이 없고 아무리 조사를 해도 말도 안 하고 똘비가 다그쳐도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계속 그 행동 반복을 하니까 네. 답이 없어 보이니까 경찰분도 답답했는지 잠깐만 계시라고 해요. 이게 조사가 오래되니까 커피 한 잔씩 다 주려고 어딜 가셨나 봐요. 잠시 자리를 비우셨나 봐요. 똘비도 답답하니까 이렇게 팔짱 끼고 그냥 계속 그 아주머니만 쳐다봤대요. 운전자분만. 이렇게 한참 쳐다보고 답답해 이러고 있는데 그 여자분이 저기요 이러더래요. 되게 조용하게. 뭐지? 나한테 말 건 건가? 이러고 쓱 봤더니 그 아주머니가 똘비 얼굴 코 앞까지 와가지고 이러고 가만히 쳐다보면서 저기요 이러더래요. 귓속말처럼. 깜짝 놀라가지고 얘가 이거 뭐냐고 아주머니 왜 이러시냐고 이러고 떨어졌더니 아주머니 가만히 이렇게 보다가 똘비가 왜 그러시냐고 이러니까 저기 혼자 오셨어요? 이러더래요. 되게 조용하게. 아니 무슨 처음 본 사이에 그리고 좋게 만난 것도 아닌데 무슨 자기가 김태원이야 왜 혼자 왔냐고 물어봐 이 생각을 했대요. 얘가 이거 혼자 왔는데요? 그냥 대답을 한 거예요. 반사적으로 혼자 왔냐고 물어보니까 근데 그거 왜 물어보시냐고 그러니까 가만히 무표정으로 이렇게 달달달 떨고 있던 분이 진짜 환하게 미소를 씩 지으면서 그럼 됐어요 이러고 다시 다리를 달달달 떨면서 손톱을 막 물어뜯더래요. 뭐야 이 아줌마 정신 나간 아줌마인가? 이 생각을 했대요. 그냥 속으로. 하고 이제 그 경찰분이 오셔가지고 커피 한 잔씩 드시면서 진술하라고 이렇게 딱딱 놔주는데 똘비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 아줌마도 너무 이상하니까 같이 있기가 싫더래요. 좀 느낌 이상해가 싸해가지고 얘가 형사님 저는 가봐도 되지 않냐고. 왜냐하면 얘는 증거도 다 냈지 그리고 진술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전 좀 가봐도 될까요? 이러니까 가셔도 된다고. 나중에 뭐 어떻게 처리할 건지만 제가 연락 드릴 테니까 그때만 전화 받으셔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만 좀 말씀 좀 해달라고. 알겠다 이러고 전화번호 남겨놓고 간 거야 똘비는. 네. 씨 똥밟았구나 이러면서 집에 오니까 이게 진술이 조금 늦어져가지고 한 8시 반? 이 정도 됐대요. 그래가지고
얘는 집에 들어가려고 주차해놓고 엘리베이터 기다리는데 웬 여자 한 분이 서 있더래요.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에. 아는 얼굴이더래요. 자기 말로는 똘비가 그때 한 2달 전에 이사 온 여자분이시라고 했는데 자기 바로 밑층에 이사 오신 분이래요. 오피스텔. 근데 썸 약간 탔다 하더라고요. 지 말에 의하면은. 예. 서로 관심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뭐 지 말이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얼굴을 알잖아요. 그리고 대화도 좀 많이 섞었대요. 퇴근 시간이 비슷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딱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건넨 거예요. 그때 안녕하세요 이러더래요. 그래갖고 둘이 이제 엘리베이터가 거의 뭐 한 20몇 층에 이렇게 있으니까 오래 걸리잖아요. 내려오는데 중간중간 서고. 그래갖고 한참 대화를 한 거예요. 막 이제 얘기하는데 그 여자분이 하는 말이 저기 혹시 가족분 놀러 오셨어요? 이러시더래요. 아니 저 혼자 사시는 거 아시지 않냐? 저 가족 아무도 안 놀러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아래층 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어젯밤에 잠을 자는데 위층에서 애기 뛰어다니는 소리 있죠. 발콩콩콩콩콩 이런 소리. 그게 계속 울리더라. 아니 근데 이분이 혼자 사는 걸 아니까 똘비가 애기가 올 리가 없는데 가족분이 놀러를 왔나? 맨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좀 썸 타는 관계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친하니까 이분도 이해를 한 거예요. 놀러 왔겠거니 애기들은 다 그러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그날 오후에 출근을 하셨다더라고요. 1시에.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 먹는다고 한 9시, 10시 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이 집이 비는 걸 아시는 분이거든요. 왜냐면 2달이나 됐으니까. 그리고 친하잖아요. 아랫집, 윗집이. 그러니까 이분이 생활 패턴이 어떤지를 아는데 분명히 비어있는 집이어야 되는데 그 아침에 한 9시, 10시 똘비가 집을 비운 시간에 애기 발소리가 콩콩콩콩콩 콩콩콩콩 계속 나더래요. 너무 시끄럽게. 그래가지고 이분이 참다가 올라간 거예요. 위층이니까 걸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복도 방화문 있잖아요. 그걸 벌컥 열고 들어갔더니 복도에 웬 TV 소리가 문 너머로 들린 소리 있죠. 진짜 크게 틀어놓으면은. 예. 그 소리가 막 나더래요. 똘비네 층 올라가자마자. TV를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틀어놔? 이래가지고 이제 똘비네 집으로 간 거예요. 좀 조용히 좀 해달라고. 이분이 똘비 가족이 놀러와가지고 떠들고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딱 갔더니 TV 소리가 점점 커지더래요. 똘비네 집으로 가는 동안. 그래갖고 우리 윗집에서 나는 소리인가? 이래갖고 문 앞에 가니까 진짜 TV 바로 앞에 틀어놓은 것처럼 문 너머로 TV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얼마나 크게 틀어놨으면. 근데 그 TV 소리가 애기들 보는 TV 채널 있죠? 뭐 여러분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런 동요 나오고 이런 소리더래요. 가족이 놀러 온 게 맞구나. 그래가지고 벨 눌렸대요. 아무 대답이 없더래요. 문을 두드렸대요. 저기 미층인데요 이러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래요. 그냥 TV 소리만 계속 들리고 사람 인기척도 안 나고. 그래가지고 뭐지 TV를 틀어놓고 갔나? 근데 발소리가 들렸는데 다른 데서 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계속 이제 문 두드리면서 벨 누르면서 저기요 좀 나와보세요 이러고 있는데 TV 소리가 마치 사람이 안에서 점점점 작게 줄이면은 점점 음소거하듯이 싹 꺼지잖아요. 그것처럼 싹 꺼지더래요. 그럼 누가 있단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아무도 안 나오지? 한참을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뭐 별 방법이 없잖아요. 다시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 두드리고 시끄럽다니까 TV 소리를 낮췄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똘비한테. 무슨 얘기냐고. 저희 가족 놀러 온 적 없다고. 저희 집 비시는 거 아시지 않냐고 아침 되면은. 그러니까 저도 이상해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란 거예요. 좀 이상하긴 이상하네요. 이러고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그냥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분단속 잘하세요 이러더래요. 갑자기 내리려고 하는데 그분이 먼저 내릴 거 아니에요. 미층이니까. 그래서 얘가 엘리베이터 잡아놓고 무슨 말이냐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문 도둑 들어온 것처럼 막 어질러펴져 있더래요. 화장대가. 이게 뭔 일이지? 내가 어제 이렇게 했나?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뭐지? 도둑인가? 이랬는데 뭐 훔쳐간 것도 없고 그리고 집안에 싹 다 봤는데 아무것도 없래요. 숨을 만한 거 다 찾아봤는데 내가 좀 윗집에서 떠들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가? 좀 신경이 예민해져가지고 일단 뭐 별일 아니겠거니 넘겼는데 윗집 일도 있고 지금 얘기 들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좀 무서우셨나봐요. 혼자 사니까 여자분이. 그래갖고 이제 똘비한테도
문단속 잘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거예요. 하고 알겠다고 감사하다고. 하고 이제 똘비가 자기 집 문 열려고 하는데 무섭죠. 집에서 이런 소리가 났다는데. 근데 어떡할 거예요. 자간데 전세도 아니고 저번처럼 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자기 돈 주고 산 집이니까 일단 들어가자 이랬고 탁 들어갔는데 그냥 자기 집이더래요. 아무도 없고 갖고 바로 찾아본 거예요. 다 뒤진 거예요. 집을. 혹시나 있나 싶어서 누가. 그런 얘기 많잖아요. 공포 얘기 중에. 뭐 몰래 누가 들어와서 살더라 이런 거. 얘도 그런 건가 싶어갖고 막 찾아봤는데 아무 데도 사람이 없대요. 없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평소에도 늘 하는 게 보통 이제 거실에서 잔다 하더라고요, 얘가. 하고 거실에 이불 피고 얘가 유튜브로 낚시 TV 이런 거 잘 보거든요. 낚시를 워낙 좋아하는 애라서. 낚시 TV 좀 보다가 저녁 먹고 씻으러 간 거예요, 샤워하러. 그래갖고 이제 한창 샤워하고 욕실 안에서 이렇게 닦고 있는데 바깥에서 TV 소리가 KT 기가진이 있잖아요. 음성 지원하는 거 채널 검색할 때. 그 기가진이 여자 목소리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계속 이러더래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계속 그 소리가 반복되더래요. 거실에서. 이게 뭔 소리야? 근데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이상한 바람 소리 이런 거에 음성 인식해가지고 얘도 그런 건가 싶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들은 게 있잖아요. 아까 전에. 예. 그냥 넘길 만한 일인데 얘가 몸 닦다 말고 가만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기가진 여자 목소리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다가 뭐를 검색하겠습니다. 탁 이렇게 하고 한 2초 뒤인가 3초 뒤에 영상 딱 트는 소리가 들리는데 애기 키즈 채널. 동요가 막 들리고 어린이 여러분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소리를 분명히 한 10, 15 정도로 해놨는데 소리가 점점 커지더래요. 이게 뭐야? 이래갖고 얘가 소리를 쫙 돋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러고 있는데 일단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무서워서 나가지 못하겠고 어떡하지 한 2, 30분 이렇게 헐벗은 채로 욕실 안에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일단 나가자. 바깥에 불 다 켜놨으니까 일단 나가보자. 이래갖고 옷 대충 입고 문 확 열었대요. 그러니까 TV가 소리 진짜 최대 맥스로 딱 틀어져 있고 애기들 키즈 채널 있죠. 그게 막 나오고 있더래요. 자기는 보지도 않는 건데. 이게 뭐야? 이러고 집을 다시 한번 다 찾아본 거예요. 제압할 만한 무기 하나 들고. 아무도 없더래요.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지? 기계가 고장났나? 혹시나 싶어갖고 얘가 뭔가 느낌이 이상해갖고 최근에 검색한 거를 볼 수 있잖아요. 유튜브 검색창에 딱 커서 올려놓으면은. 예. 탁 본 거예요. 밑에 창이 딱 뜨는데 다 어린이 채널 검색한 게 쫙 뜨더래요. 얘는 유튜브로 낚시TV, 축구 이런 거밖에 안 보는데 이게 뭐야? 이래가지고 다급하게 끌려고 홈에 딱 들어가잖아요. TV로 보면은 홈 버튼을 딱 눌렀더니 유튜브 홈 채널이 뜨는데 다 애기 키즈 채널로 쫙 도배가 돼 있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봤으면 추천 영상으로 키즈 채널이 다 뜨는 거예요. 얘는 낚시만 보냈는데. 와 이게 뭐야? 이거 TV 딱 끄고 얘가 무서우니까 TV 켤 생각도 안 들더래요. 일단 자자. 불 다 켜놓고 잔 거예요. 얘가 보통 거실에서 자니까 혹시나 진짜 뭐 누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한 걸 수도 있으니까 옆에 무기 할 만한 거 하나 막 야구 배트 이런 거 비슷한 거 막대 같은 거 하나 옆에 끼고 이불 덮고 이렇게 잔 거예요. 무서우니까 얘도 이불을 머리 끝까지 이렇게 덮고 자는데 한참 자고 있었나? 거실에서 자니까 누가 뛰면 쿵쿵쿵 울림이 느껴지잖아요. 바닥에서 자니까. 자고 있는데 그 쿵쿵쿵쿵 울림이 느껴지더래요. 자고 있는데. 뭐야? 눈을 탁 뜬 거예요, 얘가. 자다가 말고. 잘못 들었나? 꿈결에 들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짜 선명해. 바로 옆으로 누가 쿵쿵쿵쿵쿵 지나가더래요. 애기 발소리가. 이게 뭐야? 이래가지고 얘가 일단 그래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무서우니까 확 이렇게 일어나지 못했고 저희 공포영화 볼 때처럼 이불을 완전 머리 끝까지 덮고 잤잖아요. 무서워가지고. 그 사이로 이렇게 살며시 본 거예요. 눈만 딱 이렇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봤더니 아무 소리가 안 들리더래요. 그때는. 잘못 들었나? 꿈결에 내가 잠이 덜 깨가지고 이렇게 들었나? 아니면 옆집에서 난 걸 수도 있으니까. 오피스텔이 벽이 얇잖아요. 옆집에서 난 걸 내가 꿈결에 잘못 들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얘가 보고 있는 좁은 틈 사이로 빨간 구두 신은 여자의 발이 슥 지나가더래요. 쿵쿵쿵 하면서. 그 상태로 굳은 거예요, 얘가. 이게 뭐야? 이러는데 한 번 더 반대편은 쓱 지나가더래요.
그 발이 계속 왔다 갔다 바보하면서 콩콩콩콩콩콩콩콩콩 막 뛰어다니더래요, 발이. 그러니까 얘가 달달달달 떨고 있는데 그 발이 자기 머리 위쪽으로 쓱 가더니 조용하더래요. 없어졌나? 갔나? 아니 근데 뭐야 이거 귀신인가? 이게 뭐야?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웬 자그마한 고사리만한 손이 이불 틈 사이로 슥 들어오더니 얼굴을 쓱 들이밀더래요. 그러면서 찾았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얘가 순간 경직이 된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예? 딱 봤는데 얼굴이 옷 입은 거랑 이런 거는 얘가 말한 게 3살, 4살 정도 원피스? 어리다. 꽃무늬 원피스 몸이 되게 조그맣더래요. 그리고 애긴 걸 어떻게 알았냐, 말투가 어눌하잖아요. 저희 딸내미도 그렇거든요. 4살인데도 좀 약간 발음이 어눌해요. 애기들이 찾았다 이것도 찾았다 이렇게 약간 귀여운 척하는 말투. 그래갖고 애긴 걸 안 거예요 얘가. 이게 뭐야 이러는데 얼굴을 탁 봤는데 얼굴이 눈, 코, 입 이렇게 이목구비가 있는 게 아니고 평평한 그냥 맨 얼굴에다가 애기들 보면은 삐뚤빼뚤 그림 그리는데 막 눈 세모나게 그리고 코 막 이렇게 일자로 탁 그리고 이런 것처럼 립스틱 이런 걸로 그린 것처럼 빨갛게 해가지고 도화지 애기들이 그려놓은 것처럼 삐뚤빼뚤해가지고 이목구비가 탁탁탁 그려져 있더라고요 얼굴에. 그러니까 그 얼굴이 탁 들이밀면서 입을 딱 들추면서 찾았다 이러더래요. 이번엔 아저씨가 술 내네? 이러고 휙 없어지더래요. 야 그들 기절한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 아침에 깼대요. 와씨 이게 뭐야 이랬대요. 이게 꿈인가? 밑집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내가 꿈꾼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가 귀신을 보는 애니까 함부로 넘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며칠 나가서 있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잔던 이불은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불 이렇게 딱 만져봤더니 이불이 어젯밤에 얼마나 땀 흘렸는지 축축하더래요. 비에 젖은 것처럼. 일단 얘가 또 너무 깔끔 떠는 성격이라서 그리고 아침이잖아요. 놀라기도 했지만은 이불 빨래는 돌려놓고 나가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혼자 사는 남자니까 땀 냄새 많이 나고 이러니까 놔두면은 이불 빨래 돌려놓고 나가자 이래가지고 이불 이렇게 주섬주섬 해가지고 세탁기에 가가지고 세탁기 문을 탁 열었는데 그 여자애가 그 안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있고 찾았네? 이젠 내 차례 이러고 슥 사라지더래요. 숨바꼭질이다 이거. 얘가 혼자서 숨바꼭질한 거예요. 얘가 또 그 상태로 굳은 거예요. 뭐야 이거 이러고 있는데 이게 귀에다 대고 말하는 것처럼 누가 하나 둘 셋 넷 하고 막 찾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저희 숨바꼭질 술래 찾을 때 보면은 숫자 세잖아요. 그것처럼 누가 귀에다 대고 말한 것처럼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예. 얘가 입을 다 내팽개치고 바로 그 길로 도망 나온 거예요. 뭐 지갑이랑 휴대폰만 챙겨가지고. 그래가지고 탁 나와가지고 한 3, 4일 정도 이렇게 그 형네한테 부탁해가지고 그 형네 집에서 같이 지낸 거예요. 귀신 나온다는 얘기 못하고. 하고 얘도 이제 생각을 했겠죠. 아니 갑자기 멀쩡하게 살던 집에 왜 귀신이 나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와가지고 산지 한 하루? 이틀인가?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는데 관리실이더래요. 오피스텔. 자기 사는 거. 하고 관리인 아저씨 왜 전화하셨냐 하니까 아니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밤새 누가 뛰어다닌대요 그 집에서. 그것 때문에 친하지만은 참다가 신고를 한 거예요 여자분이. 그리고 옆집에서도 민원이 들어온 게 TV 소리가 너무 크다고. 밤새 틀어놓는다고. 그러니까 민원이 계속 들어온다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얘 입장에서는 나와 있잖아요. 아니, 저희 빈집이다. 저 지금 딴 데 와 있다 이랬는데 아니 그럼 그 집에 아무도 없는데 그런 소리가 들리겠냐면서 와가지고 문 따고 확인을 시켜주든가 그렇게 하라고. 근데 도저히 못 가겠더래요 얘가. 그래갖고 얘가 죄송합니다 이래갖고 그 민원 하신 분들 번호 좀 알려달라고 다 사과를 하고 이랬대요. 근데 민원 전화가 계속 오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한 4일쯤 지났을 때 형네 집에서 지냈을 때 저녁 밥 딱 먹고 한 7시쯤 됐나? 또 관리실에서 전화 왔대요. 또 민원 전화구나. 미치겠네.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이러고 딱 받았는데 그 똘비 호수 말하면서 아이고 그 몇 호 총각 지금 빨리 와보라고 난리 났다고. 무슨 소리시냐 하니까 전화로 할 얘기 아니고 빨리 오라고 지금. 갖고 부랴부랴 갔죠. 형님한테 얘기하고 좀 갔다 온다 얘기하고 집에 가가지고 자기 층 엘리베이터에서 딱 내렸더니 복도가 막 왁자지껄 소리가 진짜 무슨 시장통처럼 난리가 났더래요. 사람이 꽉 차 있고 복도에
이게 뭔 소라냐? 뭐 이렇게 가봤더니 자기 집 앞에 사람들이 우글우글우글 몰려있더래요. 근데 누가 고함을 지르는데 웬 여자 목소리가, 웬 여자의 이름 지은이라고 할거예요. 지은아, 우리 지은이!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우리 지은이 이 안에 있다고 막 문 두드리는 소리 들리고 빨리 문 좀 열어달라고 이러면서 옆에서 말리고 난리가 났더래요. 하고 얘가 무슨 일이냐고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갔더니 그 모여있던 사람이 홍해 갈라지듯이 쭉 갈라지더래요. 지나가라고. 하고 이렇게 갔더니 자기 집 문 앞에서 어떤 아줌마가 문을 막 두드리면서 지은아, 지은아! 이러면서 고함을 지르는데 그때 자기 차 박았던 그 아줌마더래요. 뭐야 이 아줌마, 완전 미친 아줌마네 생각하고 있는데 관리인 아저씨가 하는 말이, 이 아주머니가 갑자기 오늘 한 1시간 전쯤에 찾아와가지고 총각내 문 앞에서 막 문 두드리면서 웬 여자의 이름을 지은아 지은아 찾는다고. 갖고 시끄럽잖아요. 사람들이 다 민원 넣어갖고 왔는데 아무 소용이 없대요. 빨리 문 열라고. 우리 딸내미 지금 이 안에 있다고. 근데 이게 같은 입주민들이 애를 찾고 이러니까 남자 혼자 사는 집인 거 알잖아요. 와, 납치했구나. 여자애를 감금시켜놨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얘가 안 오는 동안. 하고 자기 쳐다보는 눈빛이 또 다 이상하고. 얘는 답답하죠. 억울하고. 밑집 아가씨조차도, 썸 타던 그 아가씨조차도 자기를 범죄자 취급하듯이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갖고 관리인 아저씨가 이 문 좀 열어보라고. 근데 얘 입장에서는 귀신 때문에 도망 나온 건데, 그리고 얘가 애기 납치를 왜 해요? 그리고 자기 집 문을 열어주기 싫더래요. 억울하니까. 아니 내가 왜 내 집 문을 열어줘야 되냐고.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개인적인 공간을. 아니 근데 이 아주머니가 지금 이렇게 난리를 부리시니까 좀 열어봐달라 이래갖고, 그리고 사람들이 쳐다보는 신도 싸늘하고 이러니까 얘가 문을 연 거예요. 얘는 납치하고 이런 게 아니죠. 자기는 당당하니까 문 열고 보시라고 딱 이렇게 문 열리자마자 그 여자분이 신발도 안 벗고 막 뛰어 들어가더래요. 똘비네 집 안으로. 갖고 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잖아요. 말린다고 이렇게 따라 들어갔더니 이 아주머니가 자기 집 처음 오는데 안방을 찾아 들어간 건지 자기 자는 방에 쑥 들어가더래요. 저 아줌마 뭐야? 우리 집 구조를 어떻게 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 몇 초 지났나? 아주머니가 빈손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얘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지 다 봤는지 뭐 물어보진 않았다는데 아주머니가 좀 있다가 방에서 탁 나오는데 뭘 안고 나오는데 빨간색 여자의 구두를 탁 안고 나오더래요. 한 켤레를. 그러면서 됐다 이러면서 쓱 나가더래요. 근데 일단은 도망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아줌마는. 왜냐면 이게 범죄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모르는 아줌마도 아닌데 저번에 자기랑 접촉사고 있었던 아줌마인데 하고 관리인 아저씨한테 잡아두라 하고 주민들끼리 들어와가지고, 왜냐면 애가 없다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집안에. 나는 무고하다는 거를. 그래갖고 몇 명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집을 다 보여줬대요. 옷장 다 열어봐주고 화장실 문 다 열어봐주고 아무것도 없지 않냐면서 이상하네. 근데 저 아줌마 왜 저렇게 했지라고 얘가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온 사람들한테 자기 집안을 다 공개한 거 아니에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경찰 부르라고 똘비가.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 두 분이, 순경 두 분이 오셨다더라고요. 이건 무고죄잖아요. 그리고 불법 침입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래가지고 일단 서로 가자. 그래 갔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그때 그 교통사고 접수했었던 그 형님이 있던 관할 서로 간 거예요. 그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얘가 갔대요. 똘비가 그 아주머니 데리고 경찰 두 분이랑 4명이서 이제 경찰서에 갔더니 그 형님분이 때마침 계시더래요. 아직 퇴근 안 하시고. 어떻게 오셨냐고 또 이랬더니 이 아줌마 뭐 이렇게 사정 설명을 했더니 그랬냐고. 일단 알겠다. 근데 과가 다르니까, 부서가 다르니까 그분은 교통계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어주긴 하는데 조사는 딴 분한테 받았대요. 근데 조사받고 있는데 그 아줌마가 또 똑같이 얘 눈에 안 보이는 거지. 그 빨간 구두만 이렇게 안고 가만히 그냥 앉아있더라고. 머리 이렇게 숙이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첫날 그때처럼. 그래가지고 보호자 부르라고 경찰분이 신원조회 해보면은 뜰 거 아니에요, 보호자 연락처가. 그러니까 보호자를 부르신 거예요. 얘는 뭐 보호자 올 때까지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똘비는 나가가지고 담배 한 대 이렇게 피우고 있었대요, 경찰서 입구에서. 이게 뭔 일이야 도대체. 갑자기 뭐 누가 뒤에서 차를 박질 않나, 애기 귀신이 나오질 않나, 아니 뭐 납치범으로 몰리질 않나, 막 이런저런 생각하고 담배 피고 있는데 웬 남자 한 분이
헐레벌떡 뛰어가지고 경찰서에 쓱 들어가더래요. 자기 옆으로. 지는 화가 나니까 담배 막 피고 있는데 그 들어갔던 남자분이 다시 이렇게 조용히 걸어 나오셔가지고 저기 이러더래요. 이렇게 봤더니 그분 보호자인 거예요. 갖고 얘가 남편이구나 싶었는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되게 얇은 목소리더래요. 예? 갖고 혹시 남편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저희 누나라고. 그러니까 남동생이래요, 남동생. 갖고 얘기하는데 저희 누나가 정말 실례를 범했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한다고, 선처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막 이렇게 사정 설명을 하는데, 그 누나분이 한 10년 전쯤에 교통사고로 남편이랑 딸이 돌아가신 거예요. 차가 전복이 돼가지고. 근데 그 전복된 게 그냥 교통사고가 아니고 웬 난폭 운전 하시는 차를 피하다가 옆에 가드레일 받고 전복이 된 거예요. 애기 병원 데리고 가던 와중에. 그러니까 다급한 마음에 속도도 좀 냈겠다. 난폭 운전차 어떻게 피하다가 이게 사고가 겹쳐가지고 이렇게 전복이 된 거예요. 근데 옛날이잖아요. 지금이야 뭐 난폭 운전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처벌이 좀 강하게 나가지만은 옛날이니까 되게 솜방망이 처벌받은 거예요. 그 난폭 운전하던 분. 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저희 누나가 정신을 좀 놓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때부터 그 사고 난 차량이랑 똑같은 모델명의 똑같은 색깔 차량만 보면은 그 사고 난 지점 뺑글뺑글 하루 종일 돈대요. 그 차 찾으려고. 그래갖고 그 차 찾아가지고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거든, 아니면 몰래 따라가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범인인가 싶어가지고 10년 내내 쫓아다닌대요. 그렇게. 그게 생활 패턴이래요. 들어보니까 그게 투스칸이 노란색이었던 거예요. 센 노란색. 그때 얘가 타고 다니던 차 똑같은 그거였던 거예요. 그랬구나 하고, 얘는 귀신을 보니까 귀신 본다는 얘기 못하고 그래서 여자애가 왔구나, 내가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확인하려고 온 거구나,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고 그런 얘기를 듣고 하니까 얘가 좀 그렇잖아요, 사람이. 네. 얘가 알겠다고, 뭔 사정인지 알겠으니까 뭐 따로 고소는 안 하겠다, 누님이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 좀 어떻게 해라, 그냥 좋게 얘기하고 경찰분한테도, 조서 쓰시는 분한테도 얘기하고 도와주신 형님분한테도 감사하다고 하고 먼저 나온 거예요. 얘는 네. 조사를 다 받았으니까 범죄 혐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무죄 입증하려고 그 SD카드, 자동차 SD카드까지 다 뽑아가지고 다 보시라고, 여기 이렇게 한 분이라고. 그러니까 이분이랑 있었던 일들을 보여주려고 그 SD카드 가가지고 경찰서에 제출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참 안 됐다 이러고 나가가지고 경찰서 입구 탁 나가는데 맞다, SD카드를 안 챙겼대요. 그럼 또 그 다음날 또 와야 되잖아요, 가지러. 내 것도 아닌데, 내 차가 아니니까 SD카드도 지게 아니래요. 어떡하지 이러다 갓길에 비상깜빡이 켜놓고 간 거예요. 또 오기 싫어갖고. 갖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마주치기가 싫더래요. 좀 안 됐긴 하지만은. 그리고 또 여자애가 따라오면 어떡해요. 지금 집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은. 근데 뭐 얘 느낌에 신발을 들고 나왔으니까 엄마 따라서 나왔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붙으면 어떡할 거예요. 얘가 숨바꼭질 하던 애인데 놀자고. 이런 생각에 마주치기 싫어가지고 나왔나 안 나왔나 이러고 기다리고 있었대요, 밖에서. 나올 때까지. 경찰서 입구가 딱 하나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두 분이 나오더래요. 남동생분이랑 그 여자분. 그때까지도 그 여자분은 이렇게 빨간색 신발, 애기 여자의 구두, 그걸 딱 품에 이렇게 꼭 껴안고 있더래요. 나왔구나, 가면은 들어가가지고 SD카드 좀 받아오자, 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 남동생이라는 분이 자기 누나한테 뭐라 하더래요. 근데 이게 소리는 안 들리는데 이렇게 쳐다보면서 뭐라 얘기하더니 자기 누나 뺨을 싹 때리더래요. 그러면서 고함을 빡 지르는데 그 한마디가 이렇게 하면은 소용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딱 맞더니 그 누나분이 남동생한테 죄송합니다 계속 이러더래요. 막 고개 막 90도로 숙이면서. 그러면서 지은아 미안해 이러면서 계속 고함을 지르더래요. 갖고 그 남동생이란 분이 자기 누나 옷을 이렇게 끌어잡고 끌고 가더래요. 따라오라면서. 끌려가는 와중에도 그 여자분 계속 지은아 미안해 막 계속 이러고 있고. 아니
남동생분이 착한 분인 줄 알았는데 누나가 좀 정신이 좀 그렇다고 해도 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 일이잖아요. 간섭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그분이 가는 거 보고 얘가 이제 피해가지고 경찰서에 들어간 거예요. 예. 갔더니 그 소개받았던 그 경찰 형님이 니 다시 올 줄 알았다고. SD카드 놔둬갔지 이러더래요. 아이고, 예. 안 그래도 내가 이거 안 오면은 챙겨가지고 그 형편 통해가지고 주려고 했더니 아이고 잘 됐네요 이러더래요. 근데 도와줬잖아요. 하고 고마워가지고 언제 한번 밥이라도 한 끼 제가 사겠다고 그러니까 김영란법 걸려서 안 된다고 커피나 한 잔 사달라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담배 한 대 피러 나간 거예요. 자판기 커피 한 잔 뽑아드리고. 네. 하고 아이고 참 이거 참 별일 다 겪으시네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제 똘비가 아까 본 게 있잖아요. 그 동생분이 자기 누나 뺨 후려갈기고 막 고함 지르고 화내던 걸 봤으니까 얘가 약간 좀 이상한 생각도 들고 그냥 떠보려고 경찰 형님분한테 네. 근데 저 가족분 참 안 되셨어요 이러니까 되게 의아한 표정을 지으시더래요. 그 경찰분이 무슨 말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똘비가 아까 그 남동생분한테 들은 얘기를 한 거예요. 남편분이랑 자식 딸내미 잃고 참 안 되셨다고 10년 동안 막 그렇게 찾아다니는 게 좀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형사분 표정이 되게 썩더래요. 그런 말을 하던가요? 이러더래요. 예? 똘비한테. 예, 그 남동생분이 그러시던데 그러니까 남동생? 이러더래요. 남동생 아니라고. 뭐야?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남편이래요. 그 여자 남편. 예. 아니 돌아가시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뭔 소리 하냐고. 그 둘이가 가해자래요. 남포 운전하던 사람들이래. 우와. 그 둘이가 그 차에 타 있었대요. 무슨 말이냐고. 똘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아니 무슨 말씀하시냐고. 저기 자식이랑 남편 이름 분 아니시냐고. 그 남동생이고 이랬더니 뭔 헛소리 하냐고. 뭐라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저 둘이 가해자라고. 8년 전인가? 7년 전에 한 1년 반? 이 정도 살고 출소했대요. 남편분은 1년 반인가 실형 살고 나오고 오른쪽에 동승자였던 와이프분은 그냥 무혐의, 집행유예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예. 그러고 혹시 담당 형사셨냐고 어떻게 그렇게 잘못 하시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자기 여기 교통계 발령받고 한 3년 정도 됐는데 3년 동안 이런 전과로 이 여자분 매번 오는 분이라고. 갖고 보험 사기 이건 줄 알았대요 맨 처음에는 자기가. 예. 근데 이게 사건 조사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이 똘비가 당한 것처럼 살짝 접촉사고 내고 막 이러신 분이래요. 근데 계속 오시는 분이니까 얼굴이 있잖아요. 그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러다가 보니까 이분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똑같은 전과로. 근데 이제 똘비처럼 다 선처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와가지고 저희 누나인데 이러면서 사정 설명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다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다 그냥 선처해준 거예요. 별로 박은 것도 없고. 앞선 운전자들도 똑같이 똘비처럼.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상하니까 봤대요. 근데 차종이 똑같은 차종 봤더란 거예요. 투스칸이 센 노란색. 이상하잖아요. 그래갖고 이 형사분이 파본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인지 파봤더니 그 가해자였던 거예요. 10년 전 사건에. 그러니까 똘비가 그 얘기 딱 듣고 알겠다 이러고 SD카드 딱 받아가지고 집에 오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벌 받고 있구나. 그 죽은 가족들한테 씌여가지고. 근데 그 여자분이 왜 내 차를 박았지? 뭐 범인 찾을 거 이런 게 아니잖아. 지그들이 범인인데. 곰곰이 생각하고 지 혼자 그냥 결론을 내린 게 벗어나려고 죽은 여자의 혼 나한테 떠넘긴 거구나. 예. 똑같은 차 박아가지고. 계속 그걸 했던 거구나. 그래서 그때 경찰서 맨 처음에 불렀을 때 그랬잖아. 혼자 왔냐고 확인한 거예요. 예. 똘비한테. 그러니까 혼자 왔다는 거는 여자애가 실려갔는데 얘 혼자 경찰서에 왔다는 건 안 따라왔단 거 아니에요. 그럼 똘비네 집에 있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벗어난 줄 알았던 거죠. 그 여자분. 그래서 그렇게 쉬고 섰던 거예요. 혼자 왔다고 하니까. 그런 거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똘비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와. 그러니까 그때 그 경찰서 앞에서도 그 남편이란 사람이 귀 후려갈기면 이러면은 해결될 줄 알았냐고. 소용 있을 줄 알았냐고. 그랬던 게 자기가 봤을 때는 그 아저씨한테 죽은 남자분이 시인 것 같아요. 네. 얘 느낌상. 그러니까 이런 짓거리 다 해봤자 너희 헛수고고 이런 짓거리 하지 말고 너희 평생 우리한테 고통받아 이런 뜻 아니겠냐고.
그러면서 이제 막 지은아 미안해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예. 일부러 떨쳐내려고 했으니까 자기 때문에 죽은 그 여자의 영혼 떨쳐내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사과한 거지 않겠냐. 야, 이거 진짜 무서운 복수다.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 듣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왜 귀신들은 복수 안 하냐고. 예. 통쾌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무섭긴 했는데 당한 뭐 똘비가 무서운 거지. 저는 통쾌하더라고요. 야, 진짜 이게 죄 짓고 살면 안 된다라는 게 진짜 있는 거예요. 예. 저도 귀신이 복수하고 이런 저도 솔직히 좀 답답했거든요. 아니 왜 나쁜 범죄 저지르고 막 연쇄적으로 맞죠. 사람을 많이 죽이고 하시는 분들은 호의호식하고 살잖아요. 교도소에서 무기징역 받고 수시 새끼 다 먹어가면서 아니 왜 귀신들이 있는데 왜 복수를 안 해?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거든요. 왜 그런 분들 멀쩡하게 살아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얘가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약간 좀 통쾌한 기분이 약간 조금 들더라고요. 아 이게 권성징악은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객강남님이 말씀하신 대로 귀신이 복수를 그렇게 한다라는 개념이 많지는 않아요. 있긴 있지만 그렇죠. 많지는 않죠. 네. 예. 저도 그래서 이제 좀 답답한 생각도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물어본 거거든요. 와, 그 둘이 범인이라는 것 자체가 왜 이렇게 반전이 크냐 나한테? 저도 놀랐어요. 와, 저도 예. 그때 얘기 들으면서 뭐라고? 이랬어요, 제가. 아, 얘가 그 얘기하면서 네. 그 두 사람이 범인이래, 가해자래, 이러길래 뭔 두 사람? 이랬어요. 전 그 두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네. 뭔 두 사람?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그 여자분이랑 남동생분 이러길래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뭔 소리 하냐고. 야, 진짜 오늘 객강남님이 객강맨 했다. 진짜로. 와, 진짜 객강남님의 이야기 스토리가 끝쯤에서 빵 터지긴 해요, 대부분이. 근데 야,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실까?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정말로. 아 재밌게 들어주시면은 저야 감사하죠. 야,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객강남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첫 편부터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이분의 이야기는 진짜 적응이 잘 안 됩니다. 네, 적응이 잘 안 된다라는 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어디서가 이야기가 반전의 시작일지, 어떤 식으로 나올지 예상이 잘 안 돼요.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들 1편부터 꼭 보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죄 짓고 살면 절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레츠가 아코죠. 바로 아코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아코님 오랜만이에요. 아유, 모두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 아코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은 약간의 아픈 역사를 좀 들고 왔어요. 어허. 예, 아코님이 그리고 아픈 이게 역사라고 원래- 하시면 아픈데. 이게 좀 원래 정선이 일화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정선이요? 네, 저는 원래 똘비 공포 라디오를 처음 하려고 했을 때 네. 이 사연을 첫 타로 준비를 했었거든요. 아, 원래는 이게 가장 먼저 참여할 이야기였는데. 네, 산이가 바꾸라고 하는 바람에 아. 이걸로 바꾼 거였죠. 정선 악마 사건은 그 다음에 하시려고 했구나. 네, 그 다음에 좀 시리즈로 딱딱딱딱 하려고 했었는데 예. 네, 원래라면 이게 오늘 제 사연이었어요. 첫 타.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길래 원래 처음으로 참여를 하시려고 했는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아크죠! 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원래라면 이 이야기가 저의 첫 원픽 사연이 될 수도 있었는데요. 저랑 산이 똘비라는 친구가 일본 오사카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네. 일단 여행을 간 건 맞지만 목적은 있었습니다. 똘비라는 친구가 일본에서 강제적으로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유학을 간 적이 있어요. 아버님 때문에. 아버님이 일본과 한국을 오가면서 무역 관련 사업을 좀 하셨거든요. 하청으로. 그런데 메인 주체 회사가 일본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이 똘비라는 친구가 20살이 되던 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됐거든요. 네, 거기서 뭐 긴 세월, 거짓 뭐 5년 이상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군대 문제로 한국에 다시 온 적이 있어요. 네. 몇 년 만에 본 친구죠, 우리는. 군대를 이제 갈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저희랑 그 당시 너 왜 갑자기 가게 됐는데 꼴랑 뭐 미니홈피로만 연락을 하고 왜 그랬냐. 네, 이런저런 이제 두서없는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친구니까. 근데 그간의 일본 생활은요, 힘들었었대요. 예. 네, 많이 힘들었었대요. 왜 힘들었냐? 우리는 일본 못 가서 한 달인데 자기는 고통의 세월이었대요, 그 기간이. 자기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리고 하필 그 해에 넘어갔을 시기가 혐한 감정이 극에 달할 정도였대요. 한마디로 뭐 한국을 정말 싫어하는 일본인을 많다고 해야 되겠죠? 네. 정말 극에 달할 정도로 한일 외교 관계가 안 좋았었어요, 그 당시. 네. 뭐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어서 대학 생활에 적응도 못했대요. 일본어도 잘 못하고. 그런데 설상가상 아버님의 일도 혐한의 영향권에 있는 바람에 좀 크게 영향을 받았대요. 그럼 당연히 사업은 힘들어지겠죠. 그때 당시 진짜 오사카는 난리도 아니었어요. 뭐 아마 일본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12년 전인데 사업이 굉장히 힘들어지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결국에 좀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좋은 날이 올 거다. 아들, 딸, 우리 부인. 아버님, 어머님이 설득을 했대요. 똘비를요.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자고. 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자고. 그런데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먼 타국이잖아요. 어찌됐든. 그러다가 어머님마저도 허리 디스크까지 오시면서 이제 정말 갈 때까지 간 어머니마저도 한국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그렇지만 아버님은 버텼대요. 그간 내가 뿌려놓은 사업 돈이 얼만데. 하지만 결국에 또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아서 똘비도 이 시기에 굶어봤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시절에 자기도 하루에 한 끼를 먹었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진짜 우울감도 찾아왔대요. 우울감도 찾아오고 이러니까 극단적 선택까지 동생하고 막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대요. 그때는. 그런데 그 와중에 한 줄기 희망 아닌 희망이 큰 위로를 받았었는데 네. 이웃집에 토모라는 여학생이 있었대요. 똘비랑 친구였대요. 동갑이고. 그 여자애가 있었는데 거기 집도 딱히 경제 상황이 뭐 잘 살고 그러진 않았는데 항상 가족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일본인이었대요. 다른 분들한테. 좋은 일본인들도 많으니까요.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하시고 집에 일거리가 이제 줄어드니까 토모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고구마 술을 만드는 공장이 있었대요. 그걸 운영을 하셨는데 일손이 필요 없는 공장인데도 똘비 부모님이 일본까지 와서 저렇게 힘들게 사는데 좀 안쓰러우셨는지 일을 하게 해주셨대요. 그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혐한이 심한 그 일본 그 사회에서도 정말 좋은 일본 분들이 많구나. 또 그렇게 희망을 갖고 살아갔대요. 항상 감사하며 살아갔대요. 엄청 잘해주셨대요. 그러다가 항상 안 좋을 순 없죠. 똘비도 드디어 빛을 보게 됐어요. 경제 상황은 나아졌고 혐한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아버님이 하시던 사업도 다시 무역을 재개하게 됐나 봐요. 집안이 그럼 점점 좋아지겠죠? 그때 근데 또 희한하게 토모 집은요 역으로 어려워졌대요. 네. 공장 문까지 닫는 지경까지 이르렀대요. 그런데 똘비 집은 어찌됐든 버티고 못해서 잘 됐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좀 토모 집을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대요. 그런데 토모 집을 찾아갔는데 흔히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야반도주라고 들어보셨어요? 야반도주.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토모 집의 가족들과 토모 동생이 없어졌대요. 전화를 해도 받질 않아요. 그 당시 페이스북 메신저를 보내도 답이 없대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페이스북 쪽지를 통해서 또 몇 년 뒤에 연락이 왔나 봐요. 토모가 잘 지내냐면서 연락이 왔었다고 하는데 그간 어떻게 지냈냐? 왜 갑자기 사라졌냐? 그런데 이 말에 토모가 뜻밖의 얘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너네 나라는 모르겠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다. 나도 언뜻 들은 게 있는데 사실 우리 집에 엄청 빚이 많다. 이게 감당이 안 됐다. 그래서 최대한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돈 될 만한 공장이나 기계 같은 물품 있죠. 그걸 빨리 팔았대요. 뭔가 망할 것 같았대요. 현금이라도 쥐어서 도망가야 됐다고 했대요. 그래서 그 당시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진 거래요.
그래서 이제 좀 나아져서 너한테 연락을 했는데 네. 똘비야 잘 지내냐. 자, 이게 다 일본 말입니다. 그 둘 대화는요. 네. 그걸 부모님께 똘비는 말을 했대요. 엄마 나 토모를 제외하게 됐다고. 그리고 우리 힘들 때 5년 동안이나 토모 집이 우리 도와주지 않았냐. 그래서 저 은혜를 갚고 싶은데 아버님 어머님도 역시 반드시 갚아야 된대요. 그래서 오사카를 네가 좀 갔다 와라. 그 당시 똘비하고 토모는요. 부모님은 삿포로에 원래 살고 계셨어요. 공장이 다 삿포로에 있었고 무역도 삿포로에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토모가 야반도주를 해서 도망간 게 오사카예요. 오사카에 너라도 먼저 우선 갔다 와라. 가족끼리 우르르 가면 좀 부담일 수도 있잖아요. 네. 몇 년 만에 만난 토모의 모습은요. 정말 처참했대요. 네. 당시에 20살을 이쁘고 예뻤던 토모가 맞는지 아니 이게 무슨 정말 너무 예쁘고 요정 같은 이미지가 폭삭 늙어서 누가 봐도 고생을 너무 한 토모의 모습이었대요. 네. 그리고 똘비가 사실 너무 좋아했대요. 귀여운 상으로 생겨서 정말 자기는 이상형이었대요. 근데 우리 집에 망했는데 어떻게 고백을 하냐. 그 정도로 토모를 그 당시는 좋아했는데 5, 6년 만에 만난 토모는요. 정말 너무 처참하니까 눈물이 났대요. 눈물이 나서 그리고 토모를 달래주고 서로 뭐 악수하면서 뭐 끌어안고 울면서 뭐 여러 얘기를 또 했겠죠. 자기들끼리는. 그런데 토모 입에서 부탁이라는 말이 하나 나왔대요. 정말 미안한데 똘비야. 네. 우리 가족이 혹시 한국에 가서 살 수 있을까?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네. 한국에 나는 연고가 너밖에 없다. 그런데 나는 일본이 너무 싫다. 그래서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살고 싶은데 너한테 이런 부탁해도 되는지. 나는 한국에 아무런 연고도 없기 때문에 똘비야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이런 말 하니까 똘비는 그걸 바로 그 자리에서 부모님께 전화를 했나 봐요. 엄마 아빠 토모 집이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우리 집이 망했을 때 토모가 도와주지 않았냐. 근데 아버님은 거기서 말을 바로 끊고 네. 무조건 들어주라고 했대요. 우리 5년 동안에 토모 집은 우리를 살려준 거다. 네. 무조건 도와주라고 했대요. 똘비가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 시골 지역이 있잖아요. 시골 지역이 있으니까 또 똘비가 일본에 넘어왔지만 원래 또 한국에 집이 있어요. 또 집이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당시 또 돌아가셔가지고 고향에 빈집도 있었대요. 그래서 이 두 곳 중에 하나를 살면 되겠다 해서 한국에 살고 싶으면 언제든지 거기 가서 살게 해주겠다고 아버님이 크게 통을 쓰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토모한테 말을 했더니 그럼 우리 부모님하고 상의해서 똘비 너한테 전화를 주겠다고 그날은 그렇게 헤어지셨거든요. 네. 그리고 다음날 전화가 왔는데 토모 아버님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나는 절대 한국에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런데 토모는 그럼 자기랑 여동생만큼은 한국에 가겠다라고 아버지하고 크게 다투셨대요. 네. 그러면 토모하고 토모 여동생 한국에 가고 싶은데 똘비야 좀 도와줄 수 있냐라고 하니 아버님께서 그래 그 둘이라도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면 그렇게 해줘야지. 그리고 토모가 똘비 부모님을 만나러 왔어요. 이제 다 같이 한국에 한번 들어가야 되니까. 예. 근데 똘비 부모님도 엄청 마음이 아팠대요. 진짜 이렇게 이쁜 애가 왜 이렇게 이런 귀신꼴이 됐는지 정말 놀랐대요. 이게 왜 자꾸 제가 이런 반복적으로 얘기했냐면 정말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몰골이 아니었대요. 그냥 말을 하면요.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런가 왜 일본을 또 여러 말로 또 표현을 하자면 자기네 자국을 엄청 욕을 하고 있었대요. 오죽하면 한국으로 가겠냐 이 말까지 하는 거니까요. 어찌됐든 저희가 살고 있는 시골 지역에 그 똘비 아버님께서 거처를 마련해 주셨대요. 그리고 저도 그때 토모를 본 적이 있어요. 고향 지역에 왔을 때 봤는데 아우 예쁘더라고요. 네, 예쁘긴 예쁜데 어여쁜 일본인 20대 아가씨들이 네. 한국 시골에 연고도 없이 산다는 게 사실 신기하잖아요. 저도 좀 신기했어요. 그 당시는. 그렇게 똘비는 토모를 도와주고 일본과 한국을 왔다 가면서 토모와 토모 여동생은 다행히 저희 시골 지역에 자리를 잡았어요. 저는 적응을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요. 일본어 학원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파트타임으로 학원 강사를 취업을 하게 됐거든요. 엄청 인기가 많았어요. 그 당시. 그러면 원장님 입장에서도 되게 좋을 거 아니에요. 비록 학원 강사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일본인 원어민 친구들이 와서 이 시골 지역에 일본어를 가르쳐준다. 좀 신기했어요. 그 당시는요. 저는 가끔씩 오다 가다 몇 번을 봤는데 학원이 정말 잘 돼서 또 보기도 좋고 그리고 또 삶의 질이 나아졌다고 해야 되죠. 토모가
1년 만에 다시 원래의 모습을 찾았대요. 똘비 말에 의하면. 네. 그럼 엄청 다시 이뻐졌다는 거죠. 그렇게 2, 3년을 잘 지낼 줄 알았는데 네.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하나 들렸어요. 당시 저는 이제 대구에서 자리를 잡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똘비가 전화가 오기를, 그리고 저희가 살고 있는 고향 지역의 친구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기를 토모의 여동생이요 갑자기 사망을 했대요. 네. 토모가 아니라 토모 여동생이 사망을 했는데 이제 형편이 나아지고 토모 여동생도 한국에서 잘 적응하면서 둘이 잘 살고 있었는데 한국 남자친구하고 국내 여행을 하던 중에 토모 여동생이 큰 사고로 사망을 했대요. 그런데 그 사고가 정말 마지막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일본에 있는 부모님은 그 이후로 본 적이 없으니까요. 급하게 똘비도 당시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왔고 이 소식을 들은 토모 부모님도 한국으로 오게 되면서 저희 지역에서 그 당시 장례를 치렀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들었던 이야기로 인해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제 앞에는 두서였고 이제 얘기가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조금 오해가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정말 오해는 좀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저희가 일본 오사카를 여행을 간 이유를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이 이야기는 당연히 토모 이야기고 똘비 제 친구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길게요. 그리고 정말 질책은 좀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토모하고 똘비는 결혼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잘 살고 있어요. 네, 이 부분도 참고 바랍니다. 저희 시골 지역의 장례식장에 토모의 부모님이 오셨을 때 오열을 당연히 하죠. 막내딸이 죽었으니까요. 네. 똘비의 부모님도 이런저런 나누잖아요. 원래 알던 분이니까 일본에서. 그런데 토모의 부모님이 믿지 못할 이야기를 똘비 부모님과 똘비한테 한 적이 있어요. 토모의 여동생 죽음은요, 토모 부모님의 말에 의하면 절대로 우연이 아니래요. 예. 막내딸이구나, 타겟이.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토모 집이 사포로에서 고구마술 공장을 잘 운영하면서 큰 부자는 아니지만 넉넉하게 살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참고로 토모의 고족 증조부는 지금 여러분께 쉽게 말씀드리자면 군인이에요. 자, 여러분 황군 아실 거예요. 일본의 황군. 일본의 황군인데 장교 출신이에요. 심지어는. 소속 부대가 그 당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뭐 다 겪은, 일단 일본 황군의 보급 부대를 책임지는 장교예요. 자,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사람 많이 죽인 사람이에요. 아유. 예.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일본은 엄청난 강대국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를 돌면서 살인이라는 살은 다 저지르고 약탈은 또 기본이에요. 그 보급을 맡은 장교가 누구냐? 토모 고조부 증조부예요. 그 한국에 당시 한국에서도 그만큼 약탈을 많이 해갔어요. 쉽게 말해 전범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세계대전이 벌어지기 이전에도 한국의 추운 겨울을 일본인들이 그 당시 겪지 못했나 봐요. 이거 계산을 잘못됐나 봐요. 일본의 추위 정도가 한국의 추위와 비슷할 거다. 근데 만주 벌판에 가면요, 장난 아닌 추위거든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생각해낸 한국에서의 추위를 나는 방법은 동물들을 도살하면 된대요. 쉽게 말씀드려서 동물들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면 된다. 자, 우리나라 일본은 건들지 말고 한국에 많은 동물들이 있지 않느냐. 그 가죽을 이용하자. 그리고 고기는 보급부대 식량으로 쓰면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죽은 동물이, 똘비님 혹시 아세요? 저는 이거 듣고 의외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의해서 가장 많이 죽은 동물이요. 호랑이? 삽살개예요. 삽살개. 네, 다른 동물도 아니에요. 삽살개예요. 네, 이거는 역사학자분들도 아시고 계시더라고요. 삽살개가 단연 1위래요. 예. 수백만 마리가 죽었대요. 다른 동물도 아니라 삽살개예요. 예. 그리고 일본에 의해서 멸종이 된 동물이 표범, 늑대, 독도, 강치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죽인 이유는 단순해요. 삽살개는 일본의 일반 군사들에 의한 옷, 뭐 표범, 늑대, 호랑이는 장교들을 위한 옷, 이렇게 보시면 된대요. 그러면 군인들이 역시나 추위를 이겨내기 위한가 또 돈벌이죠. 어떻게 보면 전국에 있는 삽살개들을 무참히 도둑을 해서 가죽옷을 만드는 그 책임자가 역시 누구냐? 토모의 선조예요.
심지어 토모의 증조부는요, 이 역할을 맡은 걸 엄청 자랑스러워했대요. 어딜 가나 내가 죽인 동물만 하더라도 수십만 수백만 마리야 이거 있죠. 이걸 우리 황군을 위해서 내가 보급을 한다. 이걸 엄청나게 자랑스러워했대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삽살개뿐만 아니라 독도, 강치, 물개, 한국의 늑대, 호랑이 참 많은 동물들이 죽어나갔죠. 그런데 그 일념이 일본에서는요 훈장이에요. 예. 네, 기타적 보상을 많이 받았대요. 당신의 공을 취한다고. 우리나라가 약해서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영원한 승자는 없다고 해야 되죠.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은 패망을 하죠. 네. 패망하고 일본으로 돌아온 이 토모의 선조들은요 못 살 줄 알았어요. 저도 전범이니까. 네. 그런데 보급부대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꼬불 친 금액이 상당하더라고요. 엄청나대. 보급부대니까 뭐 많죠. 돈부터 시작해서. 흔히 말해서 뭐 꼬불 치고 삔땅 친 금액이 어마무시해서 일본에 돌아와서도 토모 선조들은 굉장히 잘 살았대요. 아무런 지장이 없죠. 그리고 고조 할아버지는 이제 좀 나이가 들었잖아요. 일본에 네. 돌아와도 전쟁이 끝나도. 그런데 그 건강할 것 같았던 고조 할아버지마저도 개물림 사고가 있었나 봐요. 개물림 사고로 고조 할아버지는 사망을 했대요. 그리고 4년 뒤 증조부도 개물림 사고로 사망을 했대요. 이게 단순히 우연인가? 왜 다 개물림 사고지? 참 희한하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제부터 본격적인 문제가 뭐냐면 토모의 할아버지도 목줄이 풀러진 핏불개에 의해서 과다출혈로 사망을 했대요. 그럼 이게 이상한 거예요. 토모 아버지와 토모 큰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거 이상한데? 고조분, 증조분이 우리 아버지까지 그렇게 됐다고?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는요, 우리나라 무당인처럼 음양사라고 있어요. 있죠. 예, 한국 무당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큰아버지께서 일본의 음양사를 찾아가셨대요. 예. 이걸 물어봤대요. 우리 선조 위에 우리 아버지 이렇게 다 개물림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이게 단순히 우연이냐? 그 음양사한테 물었는데 근데 음양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 아니야. 니네 때도 죽을 거야. 이 말 하셨대요. 방법 없대요. 그냥 나가래요. 그러면 당연히 토모의 큰아버지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아니 우리 때라니. 그러면 나 아니면 내 남동생 여동생 죽는 거냐. 참고로 토모의 아버님이 고모 아버님 큰아버지 삼형제셨거든요. 그럼 우리 셋 중에 한 명은 죽는 거냐. 이 말에 음양사가 그렇대요. 아마 너네 3명 중에 한 명은 죽을 건데 아마 네가 죽을 것 같은데. 네가 여기 첫 자식이잖아. 너 다행으로 여겨라. 너 자식 없지? 너 슬퍼할 자식 없으면 그게 오히려 다행인 거 아니야? 그 말에 큰아버지가 너무 놀라셨대요. 실제로 정말 자식이 없으세요. 부인만 계시고. 벌써 위에 3대째 죽어나갔는데 우리 때도 죽어나간다고? 아니 왜 우리까지 그거 물려받냐고. 니네 선조들이 죽인 사람들과 동물들에 비하면 한 명씩 죽어나는 거 다행으로 여겨라면서 음양사가 역정을 냈대요. 너한테 지금 매달려 있는 한국인 영혼도 있어. 들어올 때 한국인 영혼도 있었어. 그런데 지금 내가 코에서 개 냄새가 너한테 너무 나. 이게 뭘 뜻하는지 아냐? 너희 집에 어떤 과거가 있는지를 나는 관심이 없는데 그리고 네가 더 잘 알 거 아니냐. 니네 집이 어떤 집안인지. 그런데 그 음양사의 말이 나도 처음 본다. 털 많이 달린 개들이 지금 밖에 셀 수 없이 짖고 있다. 너뿐만 아니고 네 피가 섞인 자들한테 다 그럴 거라고. 이걸 음양사가 두서없는 말을 막 이렇게 전달하니까 큰아버지가 너무 무서웠대요. 도대체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소리 하는 건지. 그리고 음양사가 말하는 게 절대적으로 그냥 방법 없으니까 나가. 그나마 목숨 연장이라도 하고 싶으면 지금 그냥 향이라도 잘 피워주라고. 살다 개들한테 저주받은 거 처음이네. 이 말을 음양사가 했대요. 언젠가는 이 고리가 끝나겠지만 네 때는 끝이 안 날 거라고. 이 말을 들은 큰아버지께서는요. 애걸복걸 하셨대요. 제발 도와달라. 방법이 있을 거 아니냐. 이 정도로 맞출 정도면 당신 용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대요. 꺼지래요. 안 된대요. 그리고 이 말을 토모의 아버지, 토모의 고모님께도 전달을 했대요. 전달을 했는데 당연히 토모 아버님 믿겠냐고요. 안 믿죠. 고모님도 안 믿었대요. 네. 근데 큰아버지는 그 말을 직접 음양사한테 들었잖아요. 그러면 나라도 한국인 위한 제사를 좀 지내야 되겠다 이랬대요. 네.
한국인 위한 제사, 이 동물들을 위한 위령제를 좀 지내야 되겠다. 한국의 제사 정서에 맞게끔 지내줬대요. 큰아버지께서는요. 지내줬는데, 그런데 이게 얼마 안 가, 그 토모 큰아버지 동네에 소문이 좀 크게 났나 봐요. 이 사람이 한국인들을 위한 사제를 드리고 있다. 그 동네에 소문이 좀 났나 봐요. 네. 그런데 그 말에 동네 사람들이 혐한 발언을 하는 입장의 사람들이었대요. 한국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대요. 그 동네 사람들이. 네가 그딴 제사를 지내면 우리의 일본의 역사 행동이 범죄가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는 그 당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역사가 당시 상황을 만든 것 뿐이라는 거예요. 혐한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이래요. 우리는 역사에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고 역사의 한 사건인 것 뿐이라고. 정말 그래요. 그냥 웃길 노릇이에요. 저희가 듣다 보면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면서 지지하는 게 토모의 고모예요. 토모의 고모는 완벽한 혐한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음양사의 말이 하나 틀린 사건이 또 벌어졌어요. 음양사의 말은 토모의 큰아버지가 네가 장남이니까 죽을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토모의 고모가 오키나와 여행을 하던 중에 참 희한하게 들개들한테 물림사고가 벌어졌대요. 크게 물렸는데 목숨에는 지장은 없었대요. 네. 개물림 사고를 당하면서 이 개물림 사고도 당했으니까 이왕이면 건강검진도 한번 받아보자. 이런 식으로 고모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네. 위암 3기가 당시 발견이 됐대요. 네. 근데 토모의 고모는 이걸 또 즐기더라고요. 개물림 사고 나도 난 안 죽었어. 오히려 이 개물림 사고로 내가 암이라는 큰 병을 미리 알게 되지 않았냐. 오히려 잘 된 거라고. 오빠, 그러니까 그런 거 믿지 마라. 우리 선조들이 개덕이 죽은 거 오히려 나한테는 호재가 되지 않았냐. 내가 빨리 이걸 발견했으니까. 네. 그런데 이게 말이 씨가 됐다고 참 희한한 게 위암 3기면요 사실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병이 전이가 돼요. 이걸 또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서 벌을 받은 건지 전이가 되면서 사망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사망하기 직전에 큰아버지께 고모가 말을 했대요. 오빠, 내가 죽긴 죽으려나 보다. 이게 죽기 직전에 4일 전에 말이에요. 꿈속에서 개들이 나와서 내 육신을 찢어먹고 가더라. 큰아버지께서 이 말을 하셨대요. 이걸 모두 다 들은 똘비와 똘비 부모님. 그런데 그 다음이 왜 우리 하필 막내딸이냐고. 자, 토모의 여동생 사망 원인은 말씀을 안 드렸죠. 강원도에서 들개 물림 사고로 운명을 다했어요. 와. 네, 토모의 여동생이 강원도에서 그 당시 뉴스에도 좀 크게 났습니다. 강원도에 들개가 많죠. 일반 산에. 치료를 받고 단순하게 개물림 사고로 사망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토모 여동생이 천식 같은 작은 질병이 있었나 봐요. 그거랑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개물림 사고와 같이 동반이 되면서 합병증으로 역시 사망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5대째 이어졌죠. 단순히 5대째 이런 개물림 사고가 가능한 건지, 그리고 일본의 음양사의 말이 정말 맞았다는 게, 이게 너무 단순하게 보기엔 정말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슬프고 의심이 많이 됐대요. 그리고 똘비가 드디어 저한테 연락을 왔고 저도 이걸 다 들었고 산이한테 역시나 이걸 물어봤대요. 그래서 똘비가 대구에 온 적이 있을 때 저희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내가 토모랑 사귀고 있대요.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당시 산이가 같이 모시고 있던 선이라는 무속 선생님이 있거든요. 거기서 같이 상담을 받았었는데 산이하고 선이 선생님께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동물들의 원혼이 끼이는 거 힘든 거거든, 얘들아. 만약에 동물들이 원혼을 끼이게 되면 이거는 죽는 거라고 보면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그러더라고요. 동물들이 원한을 살 수가 없대요. 근데 동물들이 원한을 갖는다? 그건 인과응보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된대요. 그런데 이게 굳이 뭐 방법이 있다면 그래도 똘비 입장에서는 알려달라. 저희들한테 애걸복걸 하더라고요. 왜냐? 나도 얘랑 결혼하면 애를 낳고 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부탁을 하는데 선희 선생님께서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구미호를 모시는 용환무당을 한번 찾아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 구미호? 네, 쉽게 말해서 여러분 구미호는 그냥 전설의 고향에서 사실 만든 거고요. 여우를 모시는 무당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대요. 표현은요.
구미호는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이걸 똘비가 듣고는 산이한테 정말 부탁을 했대요. 이쪽 세계를 난 사실 모르잖아, 산아. 정말 너 말고 부탁할 게 정말 없다. 토모랑 정말 결혼도 하고 싶고 잘 살아가고 싶고 사랑을 이렇게 많이 키워나갔기 때문에 내가 정말 아이도 가지고 싶은데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 토모가 결혼을 망설인다. 거기서 산이가 얘기를 하는 게 되게 화를 내면서 하나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선조가 지은 죄는 후손이 받는 게 맞는 거지. 왜 넌 그렇게 생각하냐? 산이가 좀 냉정한 게 있어요. 선조가 지은 죄는 후손이 받아야지. 누가 받겠냐고. 이게 만약 업보로 죄로 돌아오는 거라면 토모 집은 죄를 받아야지. 우리나라 이런 말 있잖아. 잘 되면 조상 탓, 안 되면 내 탓. 반대로 또 안 되면 조상 탓, 잘 되면 내가 잘한 거다. 이거 인간이 만들어낸 욕심이지 않느냐. 똘비야, 네가 토모를 사랑하는 거, 네가 행복하기 위함이지. 그걸 우리가 도와주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 입장에서는 나도 이게 만행인데. 그리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고 좀 오해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산이가 일본을 좀 싫어해요. 산이도 약간 사연이 있어요. 네. 일본을 싫어하는 이유가 정확히는 일본인은 죄가 없지만 일본의 그런 만행과 혐한을 즐기는 그런 족속들한테 도와주기 싫대요. 산이가요. 그 이유는요. 네. 그냥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뭐 허락을 받았으니까. 산이 증조부님도 일제히 총에 돌아가셨어요. 아. 참고로 산이 증조 할아버지께서는요. 독립군은 아니세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네네. 독립군 아니신데 독립군을 숨겨주었던 적이 있어요. 아. 그걸로 고문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석방을 됐는데 불구가 되셔서 석방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등창으로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산이 할아버님, 아버님, 산이까지 일본에 대한 정치적 요소를 엄청 좀 비판을 해요. 나는 죄는 없고 선한 일본인은 절대 싫어하지는 않아. 그런데 이유 없는 죽음은 없는 거라고. 도와주기가 조금 망설인다. 이 말을 산이가 똘비한테 전해줬던 거예요. 그리고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자기는 그런 거 모른다고. 뭐 구미호 여우? 무당인 줄 나는 사실 모른다고. 그렇게 좀 안타깝지만 산이가 모른다고 하니까 똘비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이제 하루 자고 갔는데 근데 여기서요. 제가 산이를 한 세월이 30년 가까이 되잖아요. 산이가 알고 있는 뭐 구미호 무당 사실 저는 본 적이 있어요. 네. 너 구미호 모시는 사람 알고 있잖아. 너 나랑 간 적도 있어. 너 왜 사기쳤냐고. 왜 구라쳤냐고. 제가 산이한테 사실 이런 말 했어요. 네. 진짜 너 일본이 그렇게 싫어서 똘비 안 도와주는 거냐고 얘기를 했거든요. 딱 단답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냥 일본이 싫대요. 아코 너도 할머니 손에서 자라서 할머니가 제일 좋잖아.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랐어.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제일 존경하고 사랑했던 분이 바로 증조부님이셨어. 그런데 그렇게 우리 할아버지 아직도 우리 증조부님 그리워하신다고. 아버님 그러면서. 그 소리 들을 때마다 나는 할아버지 손에 자라다 보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찢어지고 아팠대요. 우리 증조부님 일본이 한국인 가릴 거 없이 일제 때 나라 빼앗겨도 집이 좀 그 당시 넉넉하게 살다 보니까 한국에 사는 일본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다 도와줬대요. 네. 그런데 그 일본 놈들이 우리 증조 할아버지 죽인 거라고. 이렇게 역사적인 아픔이 내 마음까지도 아프게 한다고. 나는 할아버지가 우실 때마다 난 마음이 찢어져.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사실 똘비 도와주려고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뭔가 튕기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대요. 단순하게 도와줘야 되겠다 이 말을 하기보다는 나중에 좀 물어보려고 죄 없는 후손이 고통을 받았으니까 5대째 받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끝날 때도 됐지 않을까라는 산이도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바로 전화하더라고요, 산이가. 정확하게는 여우를 모시고 있는 그냥 무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네. 여우 저는 신. 2번을 본 적이 있어요. 예. 그분께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창귀 사건 때 있던 분이세요. 아, 예. 거기에 계셨던 분이거든요. 이걸 듣고 비방을 다 들었겠죠, 산이는요. 그리고 저는 똘비한테 야, 산이가 도와준대. 저는 그냥 스포로 했어요. 이 말을 다 들은 산이가요. 자기 할아버지한테 그 당시 전화를 했대요. 네. 할아버지, 오사카에 한번 여행 다녀와도 되냐? 산이가 할아버지한테 물어봤대요. 어릴 때 할아버지 손에 자라서 일본에 가는 게 안 내키면 안 갈 건데 할아버지 제가 일본 사람을 도와주러 일본을 가야 됩니다. 할아버지 괜찮나요? 그냥 미안했대요, 할아버지한테. 말씀드리니까
할아버지께서 좋은 일본인들 많이 보고 오고 일본의 용각산 하나 사오라고 요즘 목이 많이 안 좋으니까 이런 농담까지 하시면서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좋은 착한 일본인 도와주고 오라고 하셨대요. 그렇게 저희 3명이 여행을 빌미로 오사카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일단 놀아야죠. 온천 여행도 하고 쇼핑도 하고 기념품도 사고 이틀 정도 여행을 즐겼는데 3일째 되는 날 똘비가 왜 놀기만 하냐 이제 약간 쓴기를 내더라고요. 그 말에 이제 산이가 드디어 입을 열면서 얘기하는 게 이제부터 너 내 말 잘 들으라고. 너 토모 부모님 너 통화 가능하냐? 가능하대요. 아직도 우리 아버지랑은 잘 연락하고 지내신다. 그리고 토모도 일본으로 돌아온대요. 그때 저희 고향 지역이 있었거든요. 예? 온대요. 그럼 토모한테 지금 전화해서 내가 말한 거 그대로 토모 부모님께 토모 보고 전화라고 할 수 있냐? 그렇게 하겠대요. 알겠다고. 그러면 잘 들으라고 얘기를 하는 게 토모 부모님 분명 큰아버지든 토모 부모님 분명 자랑스럽게 가지고 있는 선조들의 유품들이 있을 거래요. 전범이니까 있을 거예요. 네. 분명. 훈장 이런 거 갑오로 막 모셔놓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니까요. 그 선조들이 가지고 있는 유품을 모두 없앨 자신이 있냐고 물어봤대요. 만약 그게 싫으면 나는 아코랑 여행 더 즐기다가 한국으로 돌아갈 거라고 했어요. 만나기 전에 만약에 그거 무조건 폐기할 자신 있으면 나한테 전화하라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똘비가 다 듣고 토모한테 그대로 전달을 했어요. 토모는 알겠대요. 그 말을 부모님께 전달했대요. 토모가. 근데 부모님께서는 토모한테 뭐라 그랬냐면 하루만 생각 좀 해보겠대요. 그런데 이틀째 되는 해 답을 안 주시길래 저희는 진짜 한국 가려고 했어요. 진짜 한국 가려고 했는데 5일째 정말 저녁 끝날 쯤 되는 해 토모도 일본으로 돌아왔거든요. 사진 빼고는 다 없앨 각오 하시겠대요. 사진 빼고 다 없애겠대요. 갑자기 이제 마음을 바꾸셨어요. 예. 오케이. 그래서 산이가 토모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으로 갔어요. 저희가. 그리고 토모 큰아버지도 계시더라고요. 일반 주택에 살고 계셨는데 마당 한켠에요.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마당 한켠에 엄청나게 선조님들이 유품이 많은 거예요. 자, 이게 유품이라고 하면 칼부터 무슨 종이인데 뭐 인명장 같은 거 있죠. 뭐 상장. 그 당시 정말 오래돼 보이더라고요. 네. 목걸이에 일제 훈장들부터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거 다 불태울 자신 있냐고. 이걸로 불태우기 싫으시면 경매에 붙여서 팔아먹으래요. 산이가 좀 냉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뭐 카리도 이런 거 돈 될 것 같으면 그냥 박물관에 기증을 하든 누구한테 팔아먹든 여기서는 놔두면 안 된다. 폐기할 자신 있냐고. 그런데 큰아버지께서 마당 한켠에 기름을 정말 부으시고 그대로 불질러 버리더라고요. 딱 산이 말을 그대로 그냥 불질러 버리신대요. 이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예. 이게 좀 중요한데 우리나라 전통계 중에 아까 말씀드린 삽살개가 있잖아요. 이 말을 딱 산이가 하더라고요. 그쪽 선조님들이 가장 많이 죽인 게 제가 여기 일본에 오기 전에 알아봤는데 삽살개가 가장 많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쪽 선조님들이 수십만 마리 죽은 동물이다. 이 동물을 지극정성으로 또 키우면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두 번째 비방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고유 품종이잖아요. 예. 일본에 반입이 힘들어요. 삽살개가. 그건 토모 가족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서 구하든 말든 그건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이 개를 분양을 받든 우리나라 와서 살아서 이 개를 같이 살든 그건 여러분의 숙제니까 왜 내가 삽살개를 얘기하냐. 당신들 삽살이라는 뜻이 아니야. 예. 이걸 일단 똘비가 다 번역을 해준 거예요. 삽살이라는 뜻은요. 귀신을 쫓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오. 삽살개의 삽살이가 애군을 쫓는 귀신을 쫓는 그런 뜻이에요. 선조분들의 사회적인 행위가 인간의 원한에서 벗어나려면 또 동물들의 원한에서 벗어나려면 역시나 이걸 달래주셔야죠. 생각을 해보세요. 동물들의 원한은요. 단순히 동물들을 죽였다고 씌이는 거 아니래요. 네. 내 주인을 해코지한 걸 이 짐승이 봤어요. 근데 그 짐승마저도 해코지한 사람한테 또 죽었어요. 그때 동물들은 원한이 끼인대요. 오호. 단순히 내가 죽어서 끼이는 게 아니라 내 주인을 죽인 모습을 본 동물. 그런데 나도 죽었네. 그때 정말 씌인대요. 조심하래요. 어. 네.
기센 집안에 원한이 있어서 안 씌운다면 그럼 과연 동물들도 안 씌울까? 그건 모르는 거래요. 정말 산이가 말하기에. 네. 자, 전범들이 솔직히 기가 세잖아요. 산도 무참히 저지르는데. 아유, 예. 예. 그런데 그런 사람도 그래. 귀신들이 기센 사람 못 다가가는 것처럼 과연 동물들도 그럴까? 동물들은 그런 지능까지 없다고. 겁을 내는 건 지혜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동물들의 원어는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달려나간대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된대요. 그리고 정말 큰 사죄를 하고 싶다면 일본이 한국인 구별 없이 역사의 만행은 사과를 하면서 살아가길 바란다고 했어요. 선조가 지은 죄는 후손이 받는 게 맞고 후손이 사과를 하면 된대요. 근데 자존심 하나가 뭔지 왜 위에 지은 걸 왜 내가 사과해야 되냐 그런 생각 가지지 말래요. 그렇게 산이가 방법을 알려주고 똘비가 그걸 번역을 하고 토모도 한국말을 이제 잘하기 때문에 그대로 얘기했는데 토모 부모님과 토모 큰아버지는요 그대로 정말 하시더라고요. 산이가 말한 걸 그대로 일을 하나하나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몇 년 뒤에 토모의 부모님이 한국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한일 평화사단 일원으로 일본군에 의해 강제 동원됐던 위안부한테 대신 사죄를 한 일본인이 바로 토모 부모님이세요. 네, 되게 존경스럽죠. 정말 대단했어요. 그리고 일본인들의 한국 고유동물들의 도둑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죄를 또 하셨어요. 기부를 하셨대요. 우리나라 유기견 그쪽에다가. 독도를 방문한 수십 명의 일본인의 명단이 올라간 분이세요. 참고로 한국을 통해서 독도를 방문한 일본인들은요. 다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걸 인정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또한 똘비와 결혼한 토모는요. 한일 평화봉사단의 활동을 또 하고 있어요. 네. 매해 3월 1일 3.1절 행사 때 봉사도 하고 있어요. 독도를 방문하면서 선조들의 만행을 늘 사죄드리는 게 토모예요. 참 이런 거 보면 괜찮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전범이긴 하지만 많은 비판은 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세요. 그러네요. 예. 네. 그리고 산이가 아까 말한 구미호를 모시는 무송인께 들었던 이야기는요. 저는 사실 이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야, 근데 그 사람이 뭐 비방을 알려줬지만 정확하게는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제가 이제 들었거든요. 뒤에서요. 네. 동물들에게 원한을 받는 게 진짜 어려운 건데 그게 받을 정도면 몇 명이 죽어나간 게 분명 아닐 거다. 근데 이쪽 집안에만 5세대가 죽었다는 건 그걸 우리 훈장처럼 우리 조상이 받은 걸 자랑스러워하면서 집에 모셔두는 그런 유품들 아마 계속 있었으면 대대손손 저주받았을 거래요. 그걸 이제 빨리 처분하라고 해서 저희가 불을 태워버린 거거든요. 또 큰아버지가 불 태우신 거고. 그리고 동물을 키워서 애군을 떨칠 수는 있었대요. 네. 뭐 일본에도 전통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삽살개를 얘기한 거 그냥 산이의 아이디어였어요. 그냥 삽살개를 자기가 떠올렸대요. 삽살개를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죽은 동물이니까 토모 부모님, 토모 큰아버지께서 정성스럽게 분양받아서 키워주길 바라는 마음에 그 말을 전했대요. 그리고 삽살개는 토모 부모님이 어떻게 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본에 있어요. 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게 함부로 반입이 안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천연기념물이니까. 네, 그런데 자, 이 부분 비판하지 말아주십시오. 어떻게 구했는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분양을 받아서 잘 키우고 있고 똘비 역시도 삽살개를 잘 키우고 지금은 아기 낳고 잘 살고 있고 이 토모와 토모 부모님은 한국 자랑스러운 일본인에게 주는 한 가지 받으신 분들이세요. 지금 그래서 많은 비판은 좀 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오늘 사연은 약간 이야기거리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야, 진짜 말씀이 막힘없이 가시는 스타일이 아쿠님이잖아요. 그런가요? 진짜로 뭔가 이렇게 딴짓을 할 틈이 없게끔 이야기를 하시는 게 또 아쿠님이고 오늘 이야기도 결국에는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이야기였다고 저는 봐요. 사실 이것도 좀 많이 뺀 거거든요. 이게 너무 저도 듣다가 그 당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 어찌됐든 뒤에는 선조님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사죄를 하고 계시는 거니까 네. 네, 많은 비판은 좀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도 원래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나오면 대부분 네. 막 답답해, 화가 나 이런 식으로 끝이 나곤 하는데 오늘은 그래도 마무리가 이렇게 또 훈훈하게 또 진행이 됐네요. 보니까.
아유, 그렇죠. 아유, 너무 감사드리고, 아코님께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또 찾아오셔서 좋은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아코님의 이번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의 생각을 꼭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머랭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머랭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머랭님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네. 네, 아이고, 목소리가 더 좋아지셨어요. 한번 앓고 나니까. 코로나 때문에. 네. 아이고, 근데 목소리가 더 좋아지신 거면 다행이네요. 사실 약 먹고 지금 푹 자고 일어났더니 알람 안 맞춰놨으면 못 일어날 뻔했네요. 야, 조심해야 돼요. 네, 근데 뭐 네. 시들무에서 뭐 주무시는 걸로 이제 방송 펑크가 나는 거는 제가 인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두 가지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어떤 이야기인지는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르십니다. 머랭이죠? 일단 첫 번째 이야기는 시들무에도 있듯이 예. 돌벤저스가 있잖아요. 오, 네. 돌벤저스는 지금 여기서는 좋은 의미로 돌벤저스지만 저희 병원에 한번 제가 일을 했었을 때 예. 어쩌다 보니 한 병실에 빌런들이 모였던 적이 있었어요. 잠깐, 빌런저스? 네, 완전 악당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떻게 예. 이렇게 모아놨나 싶을 정도로 악당들이 있었는데 제가 말하는 분들은 정말 일부의 환자분들이고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 진짜 정중하시고 네. 괜찮으신 분들도 진짜 많으신데 가끔 빌런들이 계세요. 자동차 보험 환자분, 산재보험 환자분, 그리고 국가유공자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산재자보 국가유공자 분들이 대부분 남자분들이시잖아요. 근데 그 분들이 한 병실에 모이셨는데 그 분들이 다 약간 빌런이셨던 거죠. 어떤 종류의 빌런이냐면 성희롱 쪽이면서 나일롱 환자들. 산재자보 환자분들은 좀 처음 다쳤을 땐 진짜 크게 다쳐서 오시거든요. 처음 다쳤을 때는 진짜 크고 심하게 다치셔가지고 힘들 수밖에 없고 또 많이 아프실 수밖에 없어가지고 예민하고 이런 거는 당연히 가족들도 힘들고 한 거 알아가지고 저희도 되게 열심히 케어를 하는데 이게 몇 년이 지나고 나면은 그냥 입원을 하세요. 네. 그냥 좀 후유증 관리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약간 보험이 좀 강해져가지고 네. 그냥 입원하면 바로 보험조사 나오고 이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조금 그런 게 미흡했어요. 그래서 그냥 환자가 자기가 아프다고 하면은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서도 그 수술했던 그 병원에 그대로 입원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입원을 해가지고 막 간호사한테 맨날 아가씨 거리고 그러면서 어떤 성희롱을 하냐면 좀 수위가 되게 세요. 센 것 오호. 중에서도 제가 좀 걸은 건데 어느 정도냐면 저희가 그 혈압을 재려면 환자들한테 팔을 네. 좀 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팔을 주면 되는데 일부러 어떻게 주냐면 가슴에 닿게. 예. 팔을 내밀면은 일부러 가슴을 닿을 정도로 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맞거나 이렇게 하고 또 저희가 일하다가 복도에서 어떤 환자분이 뭐 물어보신다고 저희가 서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손으로 엉덩이를 쳐요. 비키라고. 예. 저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은 아니 좀 비키라고 막 이런 식으로. 예. 저희가 이러지 마시라고 이거 성희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니 나는 그냥 몸으로 쳤어. 내가 손으로 치는 거 봤어. 막 이런 식으로. 왜냐면 복도상에서 뒤에서 찍는 CCTV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런 걸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의료진에 대한 인권이 많이 보장이 되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그냥 네. 참고 넘어가는 그런 게 많았고 진짜 심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식판에 이제 밥이 나오면은 그 먹는 고추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점심시간에도 점심약을 나눠드리러 들어가는데 그거를 자기가 한 입 베어 먹더니 와 오늘 고추 맛있다 이러면서 그거를 자기 거기에 고
맛있는데 너도 한번 먹어볼래? 막 이런 식으로. 야, 진짜 세상은 미친놈 천지구나. 예. 네. 그러면은 그 병실 사람들이 다 막 웃고 막 마른 간호사를 지나가면은 우리가 다 듣고 있는데 와 쟤는 뼈밖에 없어서 위에서 아프겠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거린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 병실에 다 모여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이 40대에서 60대 아저씨들 그렇게 모여 있었거든요. 아, 그때 당시에. 예. 네. 근데 어느 날 제가 집에 있는데 후배한테 사진이 하나 온 거예요. 새끼 고양이 사진이 왔는데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그 빌런 병실 환자분 중 한 분이 이제 바깥에 담배 피러 나갔다가 새끼 고양이가 있어서 덜덜 떨고 있는 게 불쌍해서 5마리인가 박스에 담아서 데리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보는데 솔직히 너무 귀여웠어요. 너무 귀엽고 그런데 병원 안에 동물은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단 데리고 왔으니까 하루만 그 병실에 놔두고 그 환자분, 보호자분이 그냥 데리고 가서 입양을 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다음날 제가 출근이었는데 좀 못 본 게 아쉽긴 했지만 고양이가 사라지긴 사라졌었어요. 근데 이제 이상하게 그 병실을 지나다닐 때마다 고양이 소리가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지 했는데 고양이 소리 안 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 그거 아내가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영상 보고 있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런 건가? 그래도 데려왔으니까 신경을 쓰는구나 해서 저희는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이 사람 생각보다는 동물에게는 따뜻한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빌런들 중에서 대장이 한 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대장 한 분이 바로 고추 가지고 뭐라고 했던 그분인데 이분이 그 국가유공자 분이셨어요. 예. 할아버지였고 근데 그 분이 성희롱이 너무 심해가지고 한번 어떤 선배가 참다 못해가지고 보호자분한테 전화를 했었거든요. 예. 딸도 있고 와이프도 있었는데 그 전화를 받고 와이프랑 딸이 달려와가지고 그 선배한테 우리 아빠는 절대 그럴 일 없다면서 소리 지르고 그 선배한테 엄청 모욕을 준 거예요. 네가 뭔데 그딴 식으로 얘기하냐? 뭐 이런 식으로. 네가 흘리고 다니니까 그렇지 헐. 않겠냐 막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그 선배는 이제 그 방 들어가기 싫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 방 담당으로 바뀌었는데 그 빌런 대장분이 손에 안 보이던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당뇨도 있고 이러면서 상처가 되게 잘 안 낫는 사람이어서 상처 생기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손가락 끝에 긁힌 상처가 났길래 이거 어디서 생겼어요 하니까 옥상이나 1층 중간에 정원 같은 게 있어요. 예. 거기 나무에 긁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긁힌 상처인데 처음에는 되게 가벼워 보였고 여기는 잘 안 나을 수 있으니까 그냥 소독 챙길 때 소독 챙기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를 소독을 계속 챙겨줬어요. 같이 소독을 할 때. 네. 근데 그게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 부위가. 동상 걸린 것 마냥 점점 썩어가는?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나무에 살짝 긁히신 거 맞냐? 이거 상처 보면은 무슨 못에 찔린 것 마냥 이렇게 됐다 해가지고 일단은 저희 쇠에 찔리면 맞는 파상풍 주사 예. 그거를 일단은 맞아야 될 것 같다고 하고 맞추고 계속 저희가 소독을 챙겼는데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손가락을 잘라야 되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안 좋아져가지고 이게 진짜 대체 왜 이러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을 때 어느 날 그 병실에 다른 환자분한테 어떤 분이 면회를 오셨었어요. 면회를 오셨었는데 누가 봐도 진짜 얼굴 화장이 너무 진하고 옷차림 무당 같은 화려하신 분이 면회를 오셨거든요. 예. 근데 그 빌런 대장 그분이 그 손에서 나는 냄새가 이미 좀 안 좋은 냄새가 났었어요. 상처 부위에서. 근데 무당 같은 그분이 저희 병실 딱 들어오자마자 코를 휙 돌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냄새에 예민하신 분인가 보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막 주위를 두리번 거리면서 혼자서 막 좀 큰 소리로 말하셨어요. 어디서 여기 짐승 냄새가 이렇게 나냐고. 예. 짐승 냄새랑 막 진짜 더러운 냄새가 섞여서 나냐면서 전체 이 방에서 막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 그때 저희는 빌런 대장 그분이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의사쌤이랑 저랑 소독을 해주다가 뻥 쪄가지고 그 사람을 같이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무당 같은 사람이 어떤 환자의 지인으로 왔냐면 그 고양이 준 사람의 지인으로 왔는데 무당 같은 그 사람이 그 고양이 준 환자 보면서 너 요 근래 어떤 짐승 잡았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우물쭈물 하는 거예요. 엄청 좀 쩔쩔 매는 식으로? 아니 뭐 그 고양이 잡았다 풀어줬는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고양이 입양 보냈다고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짐승 털 냄새가 엄청 배어가지고 독한 냄새 여기 다 배었다고. 너 사실대로 안 말하면 나 너 안 도와준다. 너도 조만간 해 있는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슬쩍 고양이 준 그 사람이 소독을 하고 있는 빌런 대장 할아버지를 쳐다보더니 우물쭈물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고양이 잡아다가 첫날에 집에 보낸 게 아니라 옛날에 창문을 열면은 안쪽에 고리가 있는데 그거를 끈으로 창문 밖으로 박스를 연결해서 고양이 그 한겨울에 밖에다 걸어놨다는 거예요. 미친, 아우. 왜 그랬냐고 그걸 물으니까 그 빌런 대장 할아버지가 몸에 좋은 거라면 약간 사족을 못 쓰는 그런 사람인데 평소에도 길에 있는 고양이를 그렇게 잡아다가 고양이 수를 건강원에서 그렇게 해서 먹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새끼 고양이인데 성체가 될랑말랑한 새끼 고양이 5마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질보다 양이지 이러면서 그 당뇨 환자분들한테는 당뇨식에 기본적으로 우유가 나와요. 네. 그 우유를 밥으로 주고 그러다가 손도 다치고 애들 그 엄동 소란이 돼 있다가 그 보호자분 왔을 때 데리고 가서 건강원에다가 고양이 소주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이 거기에 붙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원래 그렇게까지 썩을 상처가 아니었는데 네. 걔네들 원한이 엄청 대단했던 거고 그 주운 것도 사실 어미 고양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무당분이 얘기하시길. 왜냐면 아예 완전 작은 새끼 고양이가 아니라 어느 정도 큰 새끼 고양이라고 했잖아요. 그 정도면 어미가 돌보고 있었을 거라고. 어미가 돌보고 있었을 건데 잠시 먹이 구하러 갔다가 그 어미 고양이는 새끼 5마리 그냥 다 뺏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미 고양이도 이제 완전 하늘 품은 거죠. 하늘 품다가 애들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엄동설안에 얼어 죽었고 애기들은 건강원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그게 다 한이 돼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일단은 죽음의 최고 기여자가 그 아저씨니까 아저씨한테 먼저 갔는데 다음은 네 차례야 라고 한 거예요. 주워온 게 그 사람이니까. 여기 들어오자마자 짐승 냄새랑 그 짐승 한서린 그 와. 고양이 소리 때문에 내가 진짜 깜짝 놀랐다고. 그래 너는 내가 그래 인연도 있고 너는 그래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데려왔으니까 너는 그래 내가 한번 살려주겠다. 근데 저 사람은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예. 저 사람은 이때까지 해왔던 잘못들도 너무 많고 이때까지 죽인 짐승 수가 셀 수가 없어 막 이런 거예요. 예. 이 사람은 예전에 그분은 이 사람이 국가유공자라는 것도 모르잖아요. 이 사람은 전쟁 나갔었을 때도 다른 여자 겁탈하고 그랬을걸?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는 행동이나 보면 진짜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저 놈은 막 이러는 거예요. 저 놈은 이미 지금 앓고 있는 병도 그렇고 저 놈은 이미 조상도 다 버린 놈이야. 웬만하면 그 전쟁에 나간 국가유공자 분들은 조상이 좀 지켜주거나 신이 조금 배려를 해주거나 이래서 죄를 지어도 좀 봐주는 게 있는데 살아생전에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저놈은 무조건 죽으면은 지옥행이고 살아생전에도 그렇게 편하게 못 갈 거라고. 자식들도 안 좋을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듣고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다 듣고 있는데 미친 X가 뭔 헛소리 하냐면서 당장 꺼지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네가 봤냐고 봤어 막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는데 무당분들은 기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진짜 콧바퀴도 안 끼면서 그래 지랄 한번 해봐. 더 해봐 이러면서 넌 어차피 죽어 곧 죽을걸 막 이러면서 오, 예. 어디 한번 용한 데 찾아가봐. 너는 절대로 못 고쳐 그거. 너는 네 인생은 이제 조만간이야 막 이러면서
내가 진짜 웬만하면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너는 네 뒤에 달린 게 몇 개인지 셀 수도 없어 막 이러면서 막 엄청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고양이 준 환자 보면서 너는 퇴원하면은 일단 와서 빌고 부적 하나는 써줄 건데 일단 너는 산에 가서 빌어야 돼. 좀 빌어야 그나마 나 하고 그냥 쿨하게 떠나셨어요. 예. 쿨하게 떠나셨고 뒤에 영이 많이 붙었다던 그 빌런 대장 할아버지 결국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염증만 집중적으로 보는 병원들이 또 따로 있어요. 네. 결국에는 그쪽 병원으로 전원을 가셨고 그 뒤로 소식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그치,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희 병원으로 다시 오지는 않으셨어요. 와, 진짜로.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살고 있으니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동물들이 아무리 약하고 말을 못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러기에 동물인 거고 사람은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으면 하면 안 되는 행동인 거잖아요. 그런 게. 맞아요. 그래서 아, 정말 제가 동물을 그때도 되게 좋아했는데 진짜 네. 그거 보자마자 저도 꼴 보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고양이만 동물이냐 뭐 아, 그건 아니긴 다른 동물들은 어떻게 당연하죠. 먹냐 이러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 말을 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동물을 해외에서 먹으면 그거는 괜찮다라는 얘기를 들어봤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사냥을 해서 이제 고기를 먹어야 된다. 이런 시대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쵸. 그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재미로 혹은 그냥 몸에 한번 좋다고. 몸에 좋다고 하니까 막 이런 식으로 먹었을 때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네. 야, 진짜로 참. 자, 첫 번째 이야기가 일단 얼추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다음 이야기는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네, 그럼요. 근데 그 허락된 종교의 자유 이외의 종교에 대한 건데요. 오, 예? 이제는 되게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종교인데 네. 그때는 난생 처음 들었었고 처음 겪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이게 뭐 무조건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때 겪었던 그때 그것만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종교의 이름까지는 얘기는 하지 않을 거고요. 네. 그것만 얘기를 드릴게요. 그 종교 중에서도 수혈을 절대 하지 않는 종교. 아, 그럼 특정이 될 텐데. 네. 근데 제 입으로는 어찌됐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네네. 뭐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 네네. 어느 날 청소년 한 분? 어쨌든 그 미성년자 분이 입원을 하게 되는데 약간 좀 어리신 분이 걸리기 힘든 질환이 하나가 있어요. 예. 근데 어리신 분도 걸릴 수 있는 질환인데 무혈관성 골괴사라고 해가지고 이게 대퇴동맥이 예. 그 대퇴골두라고 하는 저희 허벅지에 큰 뼈 있잖아요. 그게 대퇴동맥을 눌러가지고 그 부분이 썩어서 이제 그쪽을 뼈를 대체하는 그런 큰 수술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게 어린 나이에 하면은 조금 힘든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 나중에 그거를 하면은 기름칠이라고 해요. 기름칠이라고 하는 게 그거를 쓰면은 쓸수록 해져서 나중에 다시 한번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 안에 삽입한 기구를. 그분은 이제 선천적 기형으로 거기에서 피가 공급이 안 돼가지고 거기가 썩어서 결국엔 도려내고 새로운 뼈를 이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이었는데 그게 출혈이 많이 나는 수술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수술 동의서, 마취 동의서 막 이런 거를 다 받고 마지막에 수혈 동의서를 받아요. 근데 그분들은 남의 피를 안 받는 그런 종교였던 거예요. 예. 그리고 이분이 미성년자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다 사인을 하는데 수혈 동의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저희는 동의서를 다른 걸로 한 거죠. 수혈 거부 동의서로. 근데 이게 본인의 의지는 1도 안 들어가요. 본인의 의지도 1도 안 들어가고 이제 부모님이 그 종교면은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도 거의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예. 모태 종교였던 거예요. 이 아이도. 그래서 그 아이도 사실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수혈하는 것도 그냥 가능성만 얘기할 뿐이지 100%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하고 젊으니까.
그래서 결국엔 그 수술을 하고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그 수술을 하면은 그 피주머니를 한 2개 정도 차고 나오는데 첫날부터 거기에 피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수술을 한 그 다음날 새벽에 피 검사를 하는데 거의 성인 남자 기준 빈혈 수치가 뭐 13에서 17이 정상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수술하기 전에 빈혈 수치가 15점대라고 하면은 그 수술하고 나서 10점대로 떨어진 거예요. 예. 5점이 떨어졌다는 거는 정말 많은 수혈량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은 수혈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아직 젊고 밥 먹고 그리고 수혈 말고 조혈제라고 보조제를 조금 먹으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수혈 거부를 한 상태니까 일단 그걸 먹으면서 경과를 보자 하고 이틀 뒤에 다시 검사를 했는데 10점에서 8점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얼굴은 점점 창백해지고 근데도 이제 피주머니에서 양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보호자분들은 그래도 죽어도 수혈은 안 된다. 애는 점점 창백해지고 기력이 없어지고 밥맛도 없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한 번 더 의사가 설득을 해보려고 설명을 했는데 우리는 신에게 맡길 거다. 조혈제 그거를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그걸 그냥 쓰면서 수혈은 절대 안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쓰면서 계속 지켜봤단 말이죠. 근데 이제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죠, 당연히. 상태가 점점 계속 지속적으로 안 좋아지더니 이제 빈혈 수치가 6점대인 거예요. 6점대가 진짜 어느 정도냐면 까딱하면은 그냥 숨 넘어갈 수도 있을 정도였던 거죠. 그래서 의사쌤이 이 정도면 진짜 위험하다. 네. 이 정도면은 너무 위험하고 진짜 사망할 수도 있다. 이제는 수혈을 진짜로 해야 될 때다.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 애는 이겨낼 수 있고 오늘 자기네 신도들이 와서 기도해주기로 했으니까 됐으니까 더 이상 설명하지 마라 하고 완강히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 아빠가 없었을 때 애가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살고 싶다고. 근데 이게 미성년자니까 결정은 없잖아요.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근데 저희 맘대로 그렇게 수혈을 하면은 그건 의료법상 위반이 돼가지고 저희가 고소를 먹으면은 안 되는 상황이고 법을 완전히 어겨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날 결국엔 저녁에 그 신도들이 와가지고 진짜 침대를 한 바퀴 다 둘러싸가지고 무슨 기도인지도 못 들었어요. 아예 무슨 뭐 중얼중얼 하는데 들어본 적 없는 그런 기도문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막 하는데 애는 울고 있고 부모님은 약간 성빈동궁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걸 하면서 애 옆에서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피검사조차 하기가 그런 거예요. 왜냐면 그 수치가 점점 떨어지는데 애 몸에서 피를 뽑으면 그만큼의 피 손실이 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엔 피를 뽑아도 더 이상 이 사람들은 혈액을 안 맞을 걸 아니까 괜히 애한테 더 이상의 피 손실을 주지 말자. 이렇게 결정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엔 그 애는 한 일주일 정도 버티고 17살이라는 너무너무 예쁘고 이른 나이에 갔어요. 참. 정말. 와, 이런 일들을 눈으로 보고 다 겪으시는군요. 네. 그래서 아직도 저는 가끔씩 정말 그때가 계속 떠올라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아예 간호정보조사지를 할 때 저희는 그게 이제 물어보는 게 무조건 생겼거든요. 혹시 종교적인 이유로 뭔가를 안 드시거나 수혈을 거부하신다거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가 이제 무조건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돼 있고 만약에 수혈을 거부하신다 하면은 무조건 동의서를 먼저 받게 돼 있고 저는 근데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거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의 피를 받고 싶지 않다 하시면은 평소에 본인 피를 혈액원에 자가 수혈을 신청을 해놓으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치. 왜냐면 남의 피를 받진 않으신 수혈을 안 받으니까. 안 맞겠다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헌혈을 할 때 이 피는 내 피로 나중에 쓰겠다 하시면은 거기서 조치를 해주시거든요. 네네네. 나중에 병원에 입원을 했었을 때 이제 주기적으로 헌혈을 하시면서 만약에 그 피가 폐기될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 혹시 사람 일을 모르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럴 때 자기 피를 수혈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 종교에 위법이 되지 않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자기 그리고, 피를 미리 뽑아 놓으세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의료진은 제가 알기로는 보호자가 절대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을 안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법상. 네, 특히 미성년자는 네.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료진이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거지. 이거를 만약에 뭐 의료진이 그때 뭐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수술만 하더라도 가족 동의서를 딱 내미는데, 네. 그죠? 예, 참.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뭐 첫 번째 이야기는 귀신이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둘 다 사람이 정말 싫어지는 이야기네요. 진짜로 어떻게 이런 일들을 보시고 겪으시면서 하실 수 있는지 참. 근데 그만큼 이제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을 네. 치료하면서 느끼는 보람감도 오. 있는 거니까요. 그럼요. 제가 되게 어리석은 생각을 했네요. 그러니까 힘든 점만 생각을 했는데 분명히 생명이 위급하신 분들이 살아났을 때 정말 간호사님,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네, 그때마다 뿌듯하죠. 맞아요. 의료진 분들이 안 계시면 또 우리나라에서 살아나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죠? 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오늘 머랭님 힘드신 이야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 머랭님의 두 가지 이야기 다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고, 진짜로 의료진 분들 지금 많이 시들무 듣고 계신 거 압니다. 네, 지금 간호사님들, 의사분들, 뭐 여러 의료진 분들이 함께 시들무 듣고 계신 거 아는데, 항상 힘내시고, 분명히 힘든 점, 그리고 막 모욕적인 점, 이런 점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시들무 들으시면서 응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항상 파이팅 하시고, 항상 힘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